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8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이 야구의 계절이죠. 네. 솔직히 말하면 야구의 계절이 갓 끝났습니다. 녹음을 하는 오늘 월드 시리즈가 끝났어요. 휴스턴이 우승했죠. 휴스턴이 우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고요. 네. 휴스턴이 우승함으로써 남부의 노예 상인들의 자손들이 LA에 있는 PC 한 사람들을 혼냈구나. 이겼다. 혼냈지. 이게 바로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는 증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죠. 왜? 남부는 무조건 나쁜 거지. 남북 전쟁도 안 봤나? LA, 샌프란시스코 PC하고 그때 어려서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정의가 패배한 거예요. 지금. 그럼 한국 하긴. 시리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대표님? 시리즈? 네. 저는 모릅니다. 한국을 모릅니다. 제가 이번 월드 시리즈 5차전, 네. 5차전은 제가 지금껏 본 일의 최고 명승부였어요. 월시에서 월시에서 이런 경기를 연장 끝내기라고 하는 13대 12로 나 끝에만 봤는데 그게 그 경기였구나. 예, 5차전이었고 이번 월드 시리즈가 투수들의 무덤이었어요. 그 다르비슈 홈런 맞는 거 보고 오 역시 그리고 제일 불쌍한 선수는 휴스턴 마무리 데븐스키. 데븐스키는 특급 마무리가 아니에요. 월드 시리즈 무대에 설 법한 마무리는 아닌데 마무리 설 선수가 그 선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다 사람이 써서? 노예 상인의 자식이니까. 예, 데븐스키는 나오면 두들겨 맞는데 감독도 팬도 누구도 욕하진 않아요. 어. 노예 상인의 자식이라. 이거 재밌다. 나오면 두들겨. 왜냐하면 특급 마무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무대에 서기에는 이미 그 정도 선수가 아니고 실투가를 던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제구된 자기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공을 던져도 홈런을 맞는 거예요. 그래도 강판이 안 되는 건 그 사람이 인종주의자들의 죽어버려. 아버지더라. 역시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이래서 안 돼. 이 대표 나가 죽어버려. 데븐스키가 진짜 불쌍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계속 서야지. 제가 이번에 더 던질 사람이 없어서 던진 거죠. 그렇죠. 투수 다 써서. 그리고 휴스턴은 처음부터 불펜이 불안했고 모든 투수들이 다 소진돼 가면서 월드 시리즈를 진행했는데 그렇게 불펜이 강했던 LA 다저스도 나중에 불펜이 다 소진됐어요. LA는 다 전력이 소모돼가지고 좋았지 않아요? 이번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어요. 몇십 년 이래 최고의 전력이고 LA 올해 한 해 페이롤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5천만 달러요. 선수들 몸값 다 합친 게 연봉 총액. 올해 지급한 연봉 총액이 한 해. 올 한 한 해. 해 2,800억 원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왜 휴스턴을 강력하게 응원했냐 하면 이 사람들은 LA 다저스 우승 빨리 하려고 해보려고 스포츠를 돈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시즌 뭐가 중간에 나빠?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나빠? 그게? 자본주의 사회 프로 선수단인데. 인종주의자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나는 돈이 아니라 골수라도 빨리 누가 나쁘대 갈 거야? 흥이 떨어지니까 제가 휴스턴을 응원했는데 아니 근데 홍 작가님 하나 팬으로서 이거는 그 LA 다저스에 대한 경고 아닌가요? 류현진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 봤냐 이것들아? 솔직히 다르비슈 유 선수가 굉장히 신사거든요. 네. 키 크지 잘생기지 사람이 되게 신사예요.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다르비슈 유 선수를 좋아하지만 네. 어쨌든 다르비슈 유를 무리하게 LA 다저스가 영입을 하면서 류현진이 로스터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르비슈 유 선수가 홈런을 맞을 때 하나 이글스 팬인 저로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휴스턴을 하여튼 강력하게 응원했어요. 그 스포츠라는 게 당연히 돈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 뭔가 금도를 벗어나는 느낌? 흥이 깨지게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LA 다저스의 더가웃을 보면 몸값들은 다 천문학적인데 뭔가 어떤 휴스턴이 갖고 있는 응집력이라든지 팀 스포츠 구단으로서 갖고 있는 그 우리는 한 부족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안 느껴져서 그 농장 목화 농장에서 으쌰으쌰으쌰 해가지고 팀워크를 다졌겠지. 그래 나도 이제 동화됐어. 그런 흑인들을 거지. 함께 패다가 그런 거지. 흑인 노예들. 더러운 잡종팀 LA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렇지. 네. 채찍질을 함께 하던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근데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 휴스턴도 이번에야말로 우승할 기회다. 올해 이렇게 생각을 했고 LA 다저스는 돈을 쏟아부은 지가 지금 10년째예요 거의. 이 지금 올해 LA 다저스가 역대 최고 성적을 거의 올리다시피 했으니까 지금이 우승할 때라고 양 팀이 느낀 거야. 그래서 지금 가장 올해 핫한 투수인 다르비슈 유 일본의 절대자 아닙니까? 일본 그 NPB 리그의 절대자인 다르비슈 유 선수를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휴스턴이랑 LA가
텍사스 레인저스에 오퍼를 넣었어요. 서로 오퍼를 넣었는데 몸값이면 천정부를 잠깐 솟는 그 거 얘기 아니야? 듣는 순간 나 드디어 느낌이 왔어. 뭐요? 적의 적은 나의 적이잖아. 휴스턴과 텍사스는 같은 동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네. 그치, 그러니까 LA 팔아도 거기 팔아야지. 그렇지. 그럼 LA LA 팔 수가 사실은 맞아 이거 맞아? 맞아요. 사실은 휴스턴이 어. 제시한 조건이 더 좋았어요. 텍사스 거기 못 레인저스에게는 판다. 텍사스 레인저스에게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휴스턴의 제안이었는데 휴스턴에 다르비슈 유를 줬다가 저 새끼들 우리보다 먼저 우승해 버리면 이게 바로 KKK가 와야 되는 순간이구만. 의리도 없고. 그래 버리면 기분 나쁘니까 LA 더 낮은 조건을 제시한 LA에 준 거예요. 다르비슈 유를. 그런데 다르비슈 유는 2차전과 5차전에서 무너지면서 네. 그 LA 다저스 월드 시리즈 몰락에 단초를 제공했고요. 다르비슈 선수가 혼혈 아닙니까? 혼혈입니다. 일본인이랑. 일본인 어머니와 음. 이란인 아버지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이 구단주가 너무 자유로운 마음으로 너무 서로를 많이 당한 거야. 뭐랄까 정치적 올바름, 네. 똘레랑스의 성지, LA 샌프란시스코 그쪽 서부에 가서 따뜻하게 지내고 여기서 많이 힘들었지. 괜히 휴스턴 가서 또 힘들지 인종차별 말고 당하지 말고. LA로 가라. 구단주가 되게 좋으신 분 그분이 자유로운 분이시네요. 아, 좋았네요. 좋았습니까? 네, 대표님 또 만족하는 표정이야. 역시 어떤 게 만족 포인트입니까, 대표님? 그 KKK의 몰락과 실제 KKK가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막 좀 흥했잖아요. 이제 가면도 벗고 나오고 그래서 겁도 없이 자기들 유전자 그거 검사를 했다면서. 근데 사실 순수한 백인이 어딨어요, 미국에. 0.001%도 없을 건데.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선조 중에 다 섞여 있어. 한 분은 강간범이랑 살인범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진짜 순진하게 믿고 있다가 자기 유전자 그걸 검사한 걸 보고는 다들 절망에 빠지는 거야. 당연히 섞여 있으니까 심지어 백인 피가 더 적은데 외모만 백인인 것 뿐이잖아. 그래서 정신 승리하는 거. 외모만 백인이면 됐다든지 정신만 백인이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신만 백인. 이거는 해겔의 절대 정신에 의한 백인 정신. 정신 승리하는 거 있지. 표백 정신이다. 표백 웃기지도 정신. 않아 진짜. 정신이 백인이다. 이거 굉장히 한국인의 한국에 엄청 많잖아. 한국인의 어떤 그거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 같아. 그렇게. 한국인의 하지만 근대를 KKK 안 껴주잖아. 아니 그래도 나 지금 순간적으로 정신만 백인이다라는 생각을 한 순간 한국인의 근대를 많은 게 설명한 관통되죠. 단 한 문장으로 좀 설명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떡밥인 그분도 관통되고. 그분은 흑인 성공한 흑인 명예 백인인 사람. 그치 명예 백인. 그렇죠. 흑인 하지만 흑인이어야 돼. 야, 그러면은 그분께서는 네. 새 인종의 아이덴티티를 다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대단하다. 절대 인종이네. 이거 뭐야 이거? 압솔루터 레이스. 야, 유타입. 죽인다 진짜. 유타입 새로운 세계인. 피이테잖아, 피이테. 자아가 팽창하는 거지,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아니구나. 피이테 맞네. 다시 한번 세계의 의지의 표정. 내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는 말이 사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대표작이 첫 문장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거 결국 그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뭐 부처는 부처만 보인다 요 얘기인데. 색안경 뭐 이런 얘기지. 재밌네요. 네. 휴스턴이 이겨서 나는 기분이 좋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야구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이자 야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보면 재미있는 야구 영화 두 편을 그래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대표님께서 저한테 쇼펜하우어 다음에 니체를 주문을 한 상태예요. 옹 작가님 니체를 해오시라. 오더 들어갔어요? 오다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책 읽다가 이 양반이 광인이잖아요. 니체가 나도 같이 돌아버리겠네. 니체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진리교 관련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보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고요. 아무튼 교주인 저는 요새 살이 굉장히 쪄가지고 불만이 가득하거든요. 잠깐만 빠진 적이 언제 있었다고? 그러니까 더 찐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더 불만이 가능하다고. 여기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월요일에 티스템 사장님과 잠시 미팅을 했는데 네. 티스템 사장님이 홍 작가님 처음 보자마자 홍 작가 요즘 살 많이 쪘네. 거기에 이미 심이 상해서 팩폭. 팩폭으로 심상한 홍 작가요. 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때까지 신도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요.
오직 아부와 칭송에만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야, 있겠습니다. 이거 너무했다. 이건 평생 아부와 칭송만 듣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언제 성공할 건데? 좀만 기다려봐. 있어봐. 자, 저희는 있어 볼 동안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해온 이야기. 야구 영화 사랑을 위하여라는 영화입니다. 아우 제목 봐. 근데 이게 동명에 뭐가 많아갖고요. 네. 이것만 치면은 이 영화보다 더 유명한 영화가 나오고 그렇죠. 다이영이라고. 다잉영. 네, 그게 먼저 나오고 이게 좀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원제는 For the Love of Game이죠. 네. 그렇습니다. For Love of the Game. 아, For Love 더가 뒤에 붙는군요. 네. 그 게임은 야구 경기고 네. 야구를 사랑하니까요 정도의 나 또 뜻도 생각났어. 갖고 있고. 그 축구 광팬 남자친구 게임과 매치 그 얘기. 그게 뭐야? 왜 야구는 게임이고 축구는 매치니까 아. 축구가 더 한 수 위다 그 얘기 생각났어. 그 드립은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그러네. 생각해보니. 아직 잘 만나고 계신지. 1999년 영화고요. 아재 냄새가 물씬 나는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의 영화예요. 1999년 영화이기 때문에 빈티지할 수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도 일부러 빈티지하게 찍었어요. 그죠. 치고도 좀 더 옛날 영화처럼 네. 느낌이 일부러 그래요. 그렇게 찍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연식이 오래된 야구 선수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그 느낌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영화가 그렇게 유명한 영화냐고 하면 영화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아니고요. 네. 성공한 영화도 아니에요. 극장 흥행으로만 따지면 제작비의 반 정도밖에 못 건진 그런 영화예요. 그러면은 볼만한 영화냐라고 하면 볼만해요. 영화는 볼만해요. 굉장히 볼만해요.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했고요. 감독이 샘 레이미 감독이에요. 우리 보통 샘 레이미 감독이라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게 요새는 스파이더맨이잖아요. 그죠? 이블데드라. 이블데드. 그지. 그건 좀 이제 영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블데드를 아시죠. 이블데드 영화 저 좋아. 다크맨. 저는 크게 좋아했어요. 다크맨도 완전 좋아. 저는 되게 어릴 때 한창 이블데드가 엄청 유행이라고 할 때 2인가 3인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친구들이랑 한 집에 가서 보기로 했어요. 영화를. 뭐 볼래? 제가 끝까지 우겨서 이블데드를 봤단 말이에요. 애들이 썩어가는 표정. 잊을 수 없어요. 그 안 표정을. 재밌어요 이블데드? 중학생이 보기에는. 중학생이 보기엔 그 막대 먹은 유머가 유머로 안 느껴지지. 그리고 되게 조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표정이 아직 안 잊혀져요. 저. 그리고 이분이 2007년 미국 금융위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패러디했던 영화 드래그 미 투 헬. 할머니가 모기지론 해달라다가 안 해주는 여직원에게 저 세상으로 데려가겠다. 드래그 미 투 헬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그리고 그리고 진짜 재밌었어요. 초기작 중에 코엔 형제가 같이 친구거든요. 네. 코엔 형제가 시나리오 작가로 참가했던 크라임 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병맛 영화인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데 나도 처음 들었어요. 그 코엔 형제 젊었을 때 그 통통 튀는 감각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장이니까 좀 묵직하고 진중한 흐름의 얘기를 하지만 아직 모두가 신예일 때. 그치. 그때 막 통통 튀는 막 그때 또 머리 팍팍 돌 때 아직도 있잖아. 학생일 때. 왜 영화가 묵직한 얘기가 있고 아이디어가 팍팍 튀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그래요. 맨 처음에 주인공인가가 전기의자로 걸어가는 씬부터 웃기거든.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전기의자에서 그 전기의자를 그 집행한 사람이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커먼 하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거기를 먼지를 썩털고 있어 이렇게. 곧 여기서 네가 죽을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너무 악마적으로 그러는데 그 되게 웃겨. 아니 무슨 제목이 뭐라고? 크라임 웨이브. 아니 그 크라임? 의자에서 웨이브. 웨이브. 범죄의 파도. 네. 그 의자에서 랩댄스라 쳐주실 것처럼. 엄청 재밌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은 이미 거장이 되신 분들의 어떤 그 초창기의 여러 명, 면모를 네, 볼 수 네. 있는. 네, 그렇죠. 또 하나 여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켈리 프레스턴. 존 트라볼트의 아내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 저기 되게 고전적 백인 미녀의 네, 어떤 그 그죠? 고풍스러운 네. 느낌을
주는 엄마 얼굴. 전 요즘에 그런 표현을 해요. 이모 얼굴 아닙니까 이모 얼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어른 여자 얼굴 있잖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엄마 학렬까지는 아니고 어. 그 중간자적인. 네, 그러니까 엄마 그런 대신 느낌. 우리 학교에 찾아와 주는 이모 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나보다 학렬이 높은 여자 얼굴. 여자 어른. 심지어 이 지금 등장하는 캘리 프리스턴의 이 어깨에 찍혀 있는 나이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도 그렇죠. 화면을 보다 보면 캘리 프리스턴 왠지 우리 누나나 이모나 엄마 중에 한 명일 것 같은. 이런 느낌 안 나요? 우리 반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반 친구들 중에 유난히 엄마가 젊은 있죠. 친구 있잖아. 음. 그 엄마 같은 그 집 엄마 같은 약간 그런 그거는 느낌. 왠지 그런 아니야 이 그런 그게 아니야. 왜?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왜 그런 그거는 식으로 아메리칸 표현하고- 파인가? 그치. 그건 안 좋은 에이, 쪽이야. 아니 나는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비상식적으로 해석을 하시나? 그거는 바깥으로 다른 길이야 거기는. 아메리칸 파이죠. 아니 그럼 당신의 길은 정석이고 나는 바깥길이야? 지금 홍 작가의 내가 그 지금 뉘앙스 외도라는 거야? 읽었어. 아니야 내도 다른 길이야 그거. 저도 그렇게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그죠? 네. 전 졸업 뭐 이런 영화 모르고요. 자, 샘 레이미 대표님께서 이 감독이 어떤 강점과 특징을 가진 아티스트인지 네. 좀 평가를 내려주신다면. 이 감독님이 좀 오래되신 분인데 음. 이 감독님 사실 그 이불 때도 보신 분 알지만 이분이 그 B급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어요. 드래그 미투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드래그 미투엘처럼 돈을 좀 들여도 B급 정서가 잘 나오고 스파이더맨을 보시면 더 잘 나와요. 스파이더맨의 그 약간 되게 다른 그 히어로물과 다르게 네. 좀 약간 쌈마이틱한 전개들이 많단 말이에요. 있죠. 원, 투, 쓰리를 다 보면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사람이 나오는 거 있죠. 그 닥터 옥토퍼스인가? 네. 닥터 옥토퍼스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다 죽이는 장면에서 네. 보면은 그 씬이 이렇게 그림자로 짜잔 한 다음에 그 날 선 다음에 갑자기 네. 그림자로 묘사해 사람 막 죽이고 피 튀기는 장면이 있어요. 찌르고 이런 거. 그 되게 50년대 B급 호러 영화처럼 찍어놨거든. 그 이불데드에서 나오던 그런 샷 씬이잖아. 구성이 좀 그래요. 그게 메이저 그 주류의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기에는 그런 장르적인 특성을 거기다 대입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위하여가 이분의 필모그래피 중에 유일하게 독특한 작품이야. 너무 정석대로 찍었어. 맞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정석 그 자체. 네. 왜냐면 이분이 고전 영화 매니아라서 음. 그 특히 히치콕 팬인가 그래가지고 네, 맞아. 옷도 늘 그래 히치콕처럼. 양복 입고 현장에 네, 나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본인의 그 고전 취향, 호러 영화만 보는 게 아니다 내가. 봤냐 이것들아. 나도 진지한 영화도 좀 내가 본다. B급만 하는 줄 아냐. 그렇다라는 거죠. 저희 그 샘 레미 감독 그 얘기 중에서 읽었던 것 중에 그게 웃겼어요. 친구가 회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던 애라고 약간 이제 다른데 그게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고 약간 정말 사물을 보는 시각이 독특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씬들을 찍겠지. 근데 걔가 사고를 치면 지가 주역인데 지는 빠져나가고 친구들만 엮이게 만든 애였다는 거야. 역시 감독답네. 역시. 만약에 자기가 제가 했어요라고 음. 빠따를 맞더라도 그 무대에 올라가서 벌을 받는 그거는 배우지. 뭔가 그치. 사고가 되면은 이게 분명히 주역인데 얘는 빠져 있고 다른 애들이 혼나고 있다고 그런 애였다고. 재밌어요. 역시 호러 감독이네. 네. 피는 딴 사람 피만 튄다. 좋다.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또 배우가 굉장히 풋풋한 어린 시절의 지나 말론이 나옵니다. 지나 말론은 굉장히 특이한 과거를 가진 배우인데 지나 말론의 혈통 자체는 카지노 재벌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유명 카지노를 소유한 그런 그 집안이거든요. 태어나기도 네바다에서 태어났어요. 이 동네가 카지노 경제로 네. 돌아가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되게 부유한 금수저였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했던 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레즈비언인지 양성애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나 말론을 낳았어요. 카지노 재벌 집안에서. 그리고 나서 여자 애인과 사랑의 도피를 떠나요. 지나 말론을 데리고. 그래서 지나 말론은 어머니의 애인을 자기 대모님, 간마더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이 두 여성 커플이 델마 루이스처럼 사랑의 도피를 차를 타고 하면서 애를 키운 거예요. 9살 때까지 27군데나 되는 지역을 떠돌아다녔다 그래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잡일도 하고 이거저거 하면서 당연히 가난했겠죠. 그 그치.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면서 성장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두 여성 커플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말론을 키우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이게 취미인지 직업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지역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치면 양로원 같은 그 작은 연극 무대에 아마추어 연극 무대에 어머니가 섰대요. 그거를 이 꼬마 지나 말론이 보고 자기도 연기가 하고 싶다고.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배우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네. 어머니한테.
보통 그러면은 에이 공부부터 먼저 해라 막 이러잖아. 그죠? 보통은. 그런데 그럼 연기 시켜줄게가 된 거야. 어차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연기하러 가볼까?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연기하러 가면 LA로 가야지. 그래서 헐리우드로 가야죠. 그래서 고물차를 타고 정말 LA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연기 수업을 받기 시작을 해요. 지나 말론이 학원에서. 그리고 나서 딱 1년 만에 1996년에 돈 크라이 마미로 주목을 받아요. 운이 참 좋지. 오히려 이런 가난하고 불안정한 어린 시절이 자기 꿈을 일찍 이루는데 도움이 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어릴 적에 찍은 거잖아요. 이 영화도. 그쵸. 네, 딸로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얼굴이 여배우 할 것 같은 페이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배우 페이스 느낌이 약간 나는? 그쵸. 조금 느낌이. 야, 이때는 어릴 때 찍었는데 영화 보다 보면 저 잘하면 되게 예쁘겠다라는 느낌 주잖아. 네. 그리고 이후에 찍은 영화가 바로 1999년작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을 위하여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못 먹고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체질이 그런 건지 성작 발육이 좀 부진해요. 지나 말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애기 몸매 있잖아. 네. 근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나 롤리타 아니다 하면서 파격적인 누드화보를 찍은 건 좋은데 어른 되고 나서 너무 10대 같은 몸매 때문에 좀 가소롭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상처를 받았는지 화가 났는지 가슴 확대 수술을 또 화끈하게 하고 또 누드를 찍었는데 확대가 잘 됐더라고요. 나름대로 성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나말론의 그 누드 때문에 네. 재밌는 게 지나말론을 구글에 치면 누까지 쳐 있는 연관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말론 누 하면 이미 누드가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까지만 치는 거야. 나홍진인 뭐 이런 거. 그치. 그리고 그 검색어 누드까지 다 치잖아. 그런 검색 비포 애프터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빈 코스트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자, 케빈 코스트너는 이전에도 주목을 받다가 아주 옛날이죠. 이제 벌써 1990년 늑대와 춤을 이 영화를 주연 제작 감독까지 하죠. 네. 너무너무 스타가 된 거야. 이게 상을 7개 같았지 않아요? 네, 이 영화 자체가 또 워낙 걸작이고 이후로 세계적으로도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죠. 솔직히 아바타 같은 영화의 플롯이 이 영화 없이 있었을 거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또 포카혼타스도 있고 사실 원래 좀 그거니까 원래 많이 있는 플롯이니까. 늑대와 춤을은 감동적이잖아. 포카혼타스는 안 감동적이야? 안 감동적인데? 이상한 사람이네. 포카혼타스는 역사를 왜곡했어요. 포카혼타스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온 줄 알아요? 포카혼타스는 역사를 왜곡했어요. 여장을 하고 난 다음에요. 소매로 한쪽 얼굴을 닦아. 소매에 화장이 한쪽 싹 다 지워져. 너무나도 탐나는 감동적인 소매가 나와요. 그렇군요. 사세요. 그걸 몰라. 나도 갖고 싶어. 1990년 늑대와 춤을이 세계적으로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 이전까지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왔던 그때까지는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클리셰를 뒤집었잖아. 이걸로도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제 드디어 헐리우드도 반성하나요? 약간 그런 시선을 받았죠. 그리고 1991년이 되면 로빈 후드가 나온다. 근데 전 로빈 후드 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조짐이 네. 90년대 헐리우드 영화가 재미가 없거든 솔직히. 80년대와 2000년대에 비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로빈 후드 무슨 삼총사 이런 거 그러니까 얘들도 뭔가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 거 끌어갖고 막 끌어다 쓰고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거야. 차라리 좀 무슨 이 당시에 90년대 가장 헐리우드의 그라비티 같은 작품 터미네이터 2죠. 물론이죠. 주라기 공원도 있지. 주라기 공원, 터미네이터 2. 이게 이제 어떤 그 2000대 그라비티 같은 작품이죠. 이후에 영화의 어떤 그 언어를 이제 해준 건데 로빈 후드 같은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는 왜냐면 그 케빈 코스트너는 이전의 영화들이 훌륭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주목을 받았던 게 그거 아닙니까? 맨 먼저 나왔던 게 이제 그 노웨이 아웃이란 말이에요. 노웨이 아웃. 네. 그 러시아 스파이. 아이고 내가 스포일러를 또 얘기했네. 아니 괜찮아. 노웨이 아웃. 출구는 없다 정도의 뜻이겠죠? 노웨이 아웃 스릴러물인데 죽이고. 케빈 코스터 스파이. 러시아 스파이. 그리고 절름발이가 범인이잖아. 이전에 이제 그 유명한 언터처블. 언터처블이 영화도 멋있잖아. 뜨기로는 언터처블로 확 뜨지 않았나요?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 주연 배우 남자 멋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분의 영화 중 숨겨진 영화 중에 재밌었던 게 이제 옛날 85년작 영화가 있어요. 뭐예요? 그 유명한 존 바단 감독의 영화인데 아메리칸 플라이어라고 그 자전거 투어 월드 투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대회 네. 자전거 대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뜨르도 어쩌고 정도 되겠죠. 네, 그런 거. 그 선수들의 얘기인데
애니메이션 팬들에겐 유명한 그 이런 자전거 선수들을 다룬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나스 안달루시아 여름이라고 아마 그 영화가 거의 150% 참조했을 영화인데 굉장히 이 영화가 멋있어요. 아메리칸 플라이어가. 참조 잘했군요. 그렇죠. 왜냐면 아메리칸 플라이어 미국의 날라리들? 뭐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늑대와 춤을 다음에 로빈 후드나 이거보다는 웃어주길 바랬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싸늘해졌어. 좀 춥네.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이번에 이제 필모에서 그 이후에 늑대와 춤을 다음에 최고는 이제 JFK를 찍고 JFK. 그리고 제가 생각해 커리어의 거의 정점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퍼펙트 월드죠. 퍼펙트 월드. 이거 하나로 됐어. 배우가 이런 영화 하나 찍었으면 된 거야. 저는 이분이 저한테 좀 옛날 분이다 보니까 저에게 기억에 남는 건 보디가드라. 그죠. 보디가드는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워터월드라. 근데 성공 이제 엄청난 거. JFK 영화 괜찮았잖아요. 네. 그 흥행이 잘 안 됐고 퍼펙트 월드는 그냥 예술 영화잖아. 또이또이 이게 됐는데 대표님이 이때부터 헐리우드 정체화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로빈 후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성공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보디가드 말씀하신 어마어마하게 보디가드 성공. 어마어마했죠. 보디가드는 1992년에 나왔죠. 네. 우리나라 무슨 프로그램 개그 어디서 다 패러디하고. 근데 보디가드가 캐스팅이 진짜 잘한 게 사실 우리가 얘기할 케빈 코스트너라는 배우의 그 어떤 에센스를 그냥 한눈에 빨아먹은 영화예요. 케빈 코스트너가 사실 이런 거예요. 배우가 이게 케빈 코스트너 좋은 배우인 게 네. 이게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의 이제 어떤 후배가 했던 표현인데 얼굴이 개연성이야. 이 사람은 얼굴이 기시감을 줘요. 난 이 사람이 나온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왜 딱 한마디 총하면 이거잖아. 사연 있는 중년. 이 사람은 30대 때도 중년이었고 40대 때도 중년이고 지금 60대인데도 지금 나온 역도 중년이야. 그리고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긴 남자 중에 우리가 잘생겼다고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건 그치. 우리가 오늘 얘기할 2부에서 얘기할 머니볼의 브래드 피트는 네. 약간 잘생긴 마초의 그런 역을 많이 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게 사연 있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지. 그러니까 마초적 사연이 있어 네, 보이지. 그쪽 사연이지. 뭔가 근데 이 사람처럼 약간 젠틀한 듯 보듬어 주고 싶은 느낌은 아니야. 약간 왠지 그렇지 여자들로 하여금 그 남자가 저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다가 아니라 저 남자 왠지 내가 한번 그거 있잖아.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보호도 받고 싶지만 그렇지. 알고 싶지. 최고다. 다 알고 싶어. 샅샅이. 그런 얼굴이다 보니 그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보디가드. 왠지 그는 눈가가 좀 촉촉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눈빛 있잖아. 이 세상에 어떤 부당함이 그를 상처 입혔을까. 그치. 아니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바로 그 쌍년이죠. 나 알아보고 싶어. 나한테 가르쳐줘야 내가 보듬어 줄 거 아니야. 그지. 침대에서. 왜냐면 우리가 오늘 얘기할 사랑을 위하여가 그 사람의 사연은 뭘까를 구구절절 풀어주잖아. 이 사람의 이런 사연이 있어라고 얘기해주잖아요. 맞아. 굳이 풀어주지 않아도 돼. 얼굴을 갖고 있는 배우를 데려다 놓고 그 얼굴만으로 이미 설명 끝났는데 여러분 궁금하셨었죠? 2시간 동안 굳이 풀어줘. 왜 그와 자야하는지. 보디가드는 이때는 굉장히 신선했던 게 그때만 하더라도 흑인 차별이 지금보다는 훨씬 심했던 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흑인 여주인공, 흑인 공주님을 지키는 어떤 백인 하인이랄까? 그 구도가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신선했었고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은 노래 잘 불러. 아름다웠어요. 연기는 못했을지언정. 케빈 코스트너는 잘생겨. 이러다 보니까 그 영화 자체도 보면은 영화의 플롯이라고 할 건 딱히 없지만 보면은 지금 봐도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영화를 저는 사실 약간 처음엔 평가절하 했던 영화인데 제가 한 30대 넘어서 다시 봤거든요. 네. 당연히 헐리우드 영화다 보니까 잘 찍지. 잘 찍었어. 근데 보다 보면서. 근데 역시 그 영화를 보다 느끼는 건 똑같아. 케빈 코스트너가 다 했다. 그냥 그 우수에 젖은 얼굴과 양보 이미 그걸로 끝난 거야. 저 사람이. 케빈 코스트너 눈가에 주름이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이미 아니 있지도 않은 본 시나리오상에 언급도 안 된 그 어떤 애틋함이 그냥 막 한 트럭 막 소환되면서 그 맨 마지막에 왜 런투유 부를 때 그 음악 함께 저 뒤에 그 맨 마지막 엔딩 롤이 그거잖아요. 저 뒤에 다른 누군가의 경호를 쓰고 있는 케빈 코스트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나는 사실 그 영화가 그 마지막 엔딩으로 그 영화가 다 설명됐다고 봐. 이미 사연이 있다. 근데 노래를 런투유야.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근데 참 멋있었던 게 그건 있어요. 영화가 그 어떤 엔터테이너들을 묘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그러니까 엔터테이너, 가수라든지 가수라든가 배우를 네. 왜냐하면 배우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실제 세계 화려함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되고 그것이 돈과 시간도 많이 드는 작업인데다가 실제로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그런 화려함이 쉽게 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긴 해. 실제 무대에 있는 것도 가상인데 그쵸. 그거를 프레임에 중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디가드도 좀 유치해요. 무대 구성이나 네. 협소해 되게. 근데도 케빈 코스트너 얼굴이 다 했어 또. 케빈 코스트너의 그 얼굴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 같고. 개연성이 나타나는. 그치. 경호를 하려면 경호 대상을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돼. 이미 휘트니 끝이야. 휴스턴은 이미 그가 고독한 쳐다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지. 아니 일단 얼굴 자체가 고독한 상처 입은 늑대야. 그러니까 끝났어. 이 사람이 왠지 목숨을 바칠 것만 같은 기시감이 든다면 저 여자는 스타겠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저런 남자가 목숨을 바친다면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그 휘트니 휴스턴의 성량, 그 멋진 목소리 그리고 입고 있는 화려한 무대 의상 있잖아요. 그것과 케빈 코스트너 얼굴 그 사이에 있는 공기는 이미 텍스트가 완료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보면은 좋아. 이런 게 정말 좋은 게 이런 그래요. 배우들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케빈 코스트가 잘 팔렸던 이유가 아니 세워놓으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세워놓으면 그냥 설득이 돼. 그리고 약간의 설정만 읊어주면 사실 뭐 87년도 이런 한마디만 해주면 그런 거 같아 진짜. 그런 거 같아. 왜 케빈 코스트너가 나레이션 하잖아. 옛날 1970년대에는 그때는 이런 시절이었지. 그때는 뭐 이런 식이에요. 외계인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그때는 얘기해도 믿을 것 같아. 그때는 어떤 간판을 갖고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콘이 녹아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여름이었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추억의 시절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개연성 얘기 들으니까 강동원 씨가 했던 말씀. 생각해보니까 목소리도 좋다. 케빈 코스트너는. 강동원 씨가 좀 초현실적인 캐릭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이게 뭐 초능력자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가 어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감독님들이 글을 보면은 초현실적인 것도 말이 되는 사람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연기가 아니고 제 얼굴로 저걸 하면은 그냥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한국 배우 중에 만약에 개연성으로 얘기하면 뭐 대배우들 말고 좀 젊은 친구 중에서 얘기하자면 대배우들이야 당연히 좋은 개연성을 갖고 계시지만 전 임시완 씨를 들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임시완 씨. 임시완 씨 얼굴. 네. 얼굴 클로즈 잡힌 순간 이미 개연성이다. 변호인에서도 억울하잖아. 쟤 저렇게 만든 새끼 내가 때려주고 싶잖아. 억울하잖아. 진짜 호되게 당한 것 같잖아. 불안당에서 그게 잘 살아요. 그래서 불안당이 약간 불안전한 영화인데 그 불안전한 그 영화의 빈틈을 얼굴로 의외로 설경구 씨가 아니라 임시완 씨가 얼굴로 메꾼다. 야, 근데 그러면 대표님 단순히 잘생기고 매력 있다를 떠나서 성적 매력 있는 걸 떠나서 그 개연성 있던 그 배우에게 타고난 무기네요. 재능이자 진짜 기프트죠. 맞아. 그게. 기프트죠. 그거는 왜냐면 이미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진짜 받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렇죠. 그거는 생김새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시나리오를 잘 썼어. 어쨌든 가상의 생각을 써서 설정이 다 있잖아. 네. 그런 배우가 잡히잖아. 그럼 그 부분 통으로 드러내도 돼. 오케이. 필요 없어. 얘 앞에 그냥 찍은 순간 끝났어. 얘 뭐 사연 있는 애야 그냥. 다 됐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케빈 코스트너가 그걸 강력하게 갖고 있죠. 엄청나죠. 자 그리고 1995년 그 유명한 워터월드. 이 얘기를 하면 웃지 않을 수가 없죠.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케빈 코스트는 대차게 망하게 되는데요. 자 당시 제작비가 1995년이에요. 네. 20년이 더 됐어요. 1억 7천만 불. 지금 돈으로 2천억 원 정도 되죠. 네. 당시에는 보통 한 2배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4천억 원? 세계 최고 제작비, 세계 최고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제작비가 불어난 이유가 또 운도 없었던 게 이 세트가 정말 워터월드를 세트를 만들어 버렸잖아. 네. 이게 그 영화의 설정이 그거잖아요. 지구 온난화인가 뭐 하여튼 지구가 좀 대충 망해요. 김성모식으로 표현을 하면 네. 지구가 다 물바다가 된 거야. 육지가 거의 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 물 위에서 문명이 좀 이게 몰락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물 위에서 찍는 매드맥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물 위에서 찍는 매드맥스 북두이건이죠. 네. 이 물을 거대한 세트장에 정말 물바다를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었지. 그런데 태풍이 와서 이게 세트가 한번 내려앉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지었어요. 똑같은 걸. 이게 그리고 이제 편집을 굉장히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나온
버전이 엄청 길었다 그러더라고. 한 3-4시간? 그렇게 개봉할 수는 없잖아요. 발리우드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집이라는 방향은 이제 방향성을 잡는 이 작업인데 아마도 헐리우드식의 그 어떤 악당과 싸우는 플롯 위주로 편집을 했겠죠. 근데 영화라는 건 당연히 플롯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워터월드면 워터월드에 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톤 앤 매너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세계가는 거야. 세계가 몰락하여 물 위에 떠 있다. 라는 이 톤 앤 매너 그 고독한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건데 그냥 악당이랑 싸우는데 악당이랑 싸운다고 하기엔 그런 류의 스토리라인이 되게 허약해요. 불필요해지잖아. 그 세트나 이런 것들이. 허약해, 나중에 그래도. 감독판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괜찮은 영화인 줄 몰랐다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네.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거 진짜 어릴 때 봤는데도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봤는데도 영화가 망인 건 알잖아요. 어디가 가서 이제 뭔가를 활약을 하는데 필요한 게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로프가 필요, 로프가 거기 있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고 어린 마음도 이상한 거야 저게. 묘하게 막 느낌이 좀 나긴 해. 그 영화 내내. 묘하게가 아닌 대차게 막 느낌. 무슨 묘하게야. 그 왜 귀 뒤에 아감이 있잖아. 케빈 코스터 이 영화를 손에도 보면 물갈기 생기고. 이 영화를 보면 케빈 코스터 귀 뒤에 아가미가 자라 있는데요. 그 보면은 홀랑 깨거든. 근데 이게 워터월드에 맞게 인간이 진화한 거잖아요. CG 같지 진화를 않잖아. 그런데 무슨 진화를 20만 년 동안 벌어질 진화를 무슨 30년 만에 하고 앉았어. 단기간 할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렇다고 치고요. 개연성 있는 얼굴인데. 그래 개연성. 그래 아가미도 개연성을 주는 거야. 그럼요. 아가미와 물갈이에도. 개연성 있는 자연 있어 얼굴인데. 보이더라. 아가미가 있는 줄 몰랐네라는 느낌이. 무슨 사연인가 했더니. 이거 언제부터 돋았어요. 아가미가 있네. 2년 후에 같은 세트 제작법으로 만든 다시 할게요. 2년 후에 같은 세트 제작법으로 만든 타이타닉. 네. 요건 또 초유의 대박을 쳤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분은 사고 때문에 세트를 한 번 더 지었잖아요. 네. 타이타닉은 찍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은 세트를 다시 해서 다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영화를 2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든 거예요. 둘 다. 근데 이분은 이제 세트만 날린 거고 그렇게 치면 낭비로 치면 타이타닉은 더 엄청나. 영화를 2번 찍은 거니까. 다 버린 그래서 거잖아. 사상 최고의 제작비라고 당시에 엄청 흥행에 때렸죠. 영화를 2번 찍었으니까. 그런 또 이 꼼수가. 원래는 절반이에요, 절반. 그 타이타닉 1, 2 합쳐서 하나가 나온 거야. 워터월드로 케빈 코스터는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이때 코스트너는 개인적으로도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네. 하와이 출신 댄서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아내는 뭐가 됩니까? 아내한테 이혼당하고요. 거액의 위자료를 또 아내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늑대와 추물을 찍었잖아. 네. 아메리카 인디언 당시 표현으로 인디언이죠. 아메리카 인디언의 시선으로 영화를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영화 찍을 때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한 형제다. 왜냐? 케빈 코스트너 체로키 혈통 갖고 있습니다. 선조 중에 한 명이 체로키 인디언이에요. 할아버지인가 누가 하여튼 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 그런데 케빈 코스트너가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인디언 보호구역의 재개발을 하는 사업에 손을 댔어요. 이게 말하면 우리나라 성남시 재개발 사업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뉴타운 사업이랑 당연히 거기서 살고 있는 불쌍한 원주민들 쫓아내고 말하자면 뭐 카지노 세우는 그런 사업이야. 미친 듯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왜 욕을 먹습니까? 카지노 세우면 고용 창출. 그렇지. 내가 우리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영화는 이제 또 망했죠. 네. 워터월드 망하고 나니까 본인의 삶도 엉망이 되고 욕먹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이자 감독인 사람이 케빈 레이놀즈. 네, 맞아요. 예, 워터월드 감독인데 서로 이제 니탄대탄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다 삐지고 투덜투덜 하다가 나중에 그 투덜투덜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시발시발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결별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혼자서 제작과 주연을 한 영화가 1997년 포스트맨이죠. 1997년작인 이 작품은 폭망하죠. 그렇죠. 아주 폭망합니다. 대표님, 이 영화를 문화평론가로서 어떻게 평하십니까? 그러니까 케빈 코스트너가 좋은 연출가이자 좋은 배우인 건 맞는데 네. 케빈 코스트너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제가 옛날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파트 출신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나와요. 네. 뭐 미야자키 하야오로 치면 애니메이터 출신의 연출가냐. 이 사람 배우 출신 연출가다 보니까 근데 또 본인이 또 주연급이잖아요. 주연병이 있어.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난임이 나오는 이 주연으로서의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너무 노력을 해. 그러니까 왕자님병 같은 게 있어. 약간 여주를 구해주고 내가 뭐 세계를 구하고 멋진 거 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탑이 동창생에서 한 거. 그죠. 근데 이게 그런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영화라는 전체에서 어떻게 그게 쓰임새가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분으로서 자기가 별로 주목받지 않아도 그게 영화의 전체 의미에서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연기한 자기 자신이라는 캐릭터가 음. 주인공일 정도는 그 영화 작품이나 소모품이란 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 나르시스트적이에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이분의 모든 영화가 흥행한 영화든 흥행을 하지 않은 영화든 간에 다 그래요. 보디가드도 그렇고 그렇네요. 뭐 다 그래. 언터처블도 그렇고. 근데 나님. 다만 이제 좋은 영화는 그게 적절하게 잘 돼서 좋아진 거고 나쁜 영화는 그게 너무 강해서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영화들이 망하는 거죠. 잘 되면 또 그걸로 잘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보통 망하면 그냥 망했다가 아니라 케빈 코스트너 영화가 망하면 뭔가 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그 나르시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병 속에 든 편지도 그 슬픈 사랑의 얘기인데 이 둘의 슬픈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슬픈 케빈 코스트너야. 내가 너무 슬프다. 이거. 상대 여자도 같이 슬퍼야 되는데 네가 슬프든 말든 내가 슬퍼. 일단 나님이 너무 슬픈 거지. 내 얼굴 봐. 눈물 안 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의 개연성을 봐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이게 이분의 약간의 그러니까 연출가로서 하자다. 그것만 없으면 근데 어쩜 너무 주연 그러니까 금수저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전형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딱 그거네요. 그쵸. 그 작품이라고 하는 숲 전체를 조망을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그러니까 거리 두기가 좀 안 된다. 나 혼자 가장 키 큰 전나무가 되려고. 예를 들면 배우 중에서도 백두산 천지 같은 게 되는 거지. 야구 선수 중에 최고는 결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아닙니까? 네. 배우 중에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배우 중에는 최고는 헐리우드 배우잖아. 네. 그런 슈퍼스타의 삶으로서 계속 커리어를 살다 보니까 자기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할 거야. 그렇겠죠. 그 본인 아마 그렇게 생각해. 영화의 주인공이 필요한 거고 주인공의 얘기고 주인공을 주인공이 돋보이는 조명받는 거고 게 뭐가 나빠. 그런 건데 근데 하지만 그것의 정도의 문제에서 항상 이분은 나라는 걸 굉장히 좀 강조한다는. 난임병이 있으시다. 네, 그렇죠. 자 포스트맨 망했어요. 망하면서 케빈 코스터도 이제 인생에서 내리막을 타게 되고요. 좀 한물 같다란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9년 사랑을 위하여를 찍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영화도 망했어요. 망했죠. 근데 사랑을 위하여는 이상하게 이때 당시에 케빈 코스트너와 하고 많이 겹쳐요. 뭐 영화 내용을 이야기하면 차차 이해가 되실 듯한데 코스트너는 이 영화 이후로도 이전의 위세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를 했죠. 이분의 얼굴처럼 됐죠. 개연성이 사연이 생겼지. 옛날에 참 좀 이렇게 됐죠. 자, 영화의 구성은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맡은 주인공인 메이저리그 투수가 시합에 나서요. 네. 상대 타자를 한 명씩 처리할 때마다 지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야. 개연성이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결국 시합을 마치고 인생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이게 사랑 문제죠. 네. 그냥 이런 플롯이 굉장히 정석적이죠. 야구 영화라 응당 이렇게 찍어만 할 것 같은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우리 축구 좋아하는 야구 좋아하는 이 아빠랑 싸울 때 축바는 보통 야구를 이렇게 디스합니다. 이게 미국 스포츠다. 미국 블록의 본토와 식민지대에 하는 스포츠라고 까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사실 뭐 한국, 일본, 대만 다 미국의 항공모함인 건 사실이잖아요. 전략적으로. 근데 축구도 그런 거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치면 영국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정복한 흔적이잖아. 뿌려준 거. 그지. 그렇게 따지면 축구는 영국 제국주의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남기고 간 영역 표시의 흔적이다. 그렇죠.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얘기를 니네 하자면.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시키더냐. 그렇지. 그때는 빅토리아 여러분. 반면에 아빠는 축바한테 야구가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물어봤는지 아세요? 네. 야구는 인생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 그러잖아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는 전쟁이고 야구는 인생이라고. 틀린 말이죠. 여러분 야구는 행복입니다. 야구는 행복입니다. 잘 모르시는 여러분 분에게 대선진리교 교주인 저희가 하나 이글스 팬인 이상 야구는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야구가 하나의 어떤 모토죠. 시그니처잖아요. 네. 슬프군요. 홍 작가님 노래 불러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홍 작가를 보면서 한다 또. 롤드컵 시즌에서 롤드컵 보면서 네. 홍 작가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요? 롤드컵 보다 보면 미국 해설자가 했던 말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습니까? 결국 한국인이 있는 팀이 우승합니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우리 팀이 우승한다. 우리 팀이 이긴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번에도 되게 어려웠는데 네. 그걸 깨고 어쨌든 한국 팀이 지금 결승전에 가 있는데 방송에 나갈 때쯤 이미 결론이 나왔겠지만 네. 그걸 보다 보니까 홍 작가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매번 지는 경기를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을 뭘 모르시네. 뭘 그 모르시네. 생각했어요. 이번에 8위 했습니다. 뭐야 그게 성적이야?
뭐야 그게. 아니 밑에 두 팀이나 있다고. 그렇지. KT 위즈랑 삼성이 깔고 있어요. 한 팀 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 발에 하나씩 깔고 있다고 그 그 얘기 또 그 해주세요. 절에 들어가는 사천왕상처럼. 작가님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무슨 얘기? 우리 1승 아니고 그거. 아, 우리는 1승이 아니라 1점을 응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다 진짜로 홍 작가님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야. 나 한 번씩 캡처나 이렇게 볼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고 홍 작가님뿐 아니라 하나 팬분들이 캡처만 보면은 그날 이긴 얼굴들인데 1점 냈다고 지금 뭐 10대 1, 뭐 5대 1 이런데 그 한 점 냈다고 그 짤방이 웃는 거죠. 아마 그 18대 1 짤방이었어요. 너무 즐거워하는 게 잠깐만 이런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괜히 보살들이 아니시다. 보살이시다 정말. 이러다 하나가 잘 되는 날을 노래 또 불러줘요. 다 비웃어주겠어.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야구가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저는 뭐 스포츠를 잘 안 보지만 느낌이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축구는 경기 내내 쉬는 시간 없이 몰입을 하잖아요. 네. 야구는 텀이 많잖아요. 그 텀과 텀 사이에 마치 그 담배 타임처럼 네. 뭔가 하나를 이렇게 그 생각이 참 많아지는 그 텀과 텀 사이에 던지는 투수나 치는 타자나 보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저 사람이 제가 뭘 던질까 어떤 걸 예상하고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한 이닝 자체가 길면은 진짜 무한정 길어질 수 그쵸? 있잖아요.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 사람이 힘든 시절이 무한정 있을 것 같아도 꼭 그게 계속 가진 않잖아. 그런 거랑 좀 비슷해서 맞아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왠지 느낌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알 것 그건 같아. 알겠어요. 자, 하지만 인생은 턴제가 아니죠. 야구는 인생이라는 관념에 이 영화는 완전히 부합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야구 영화로서 굉장히 스탠다드한 영화예요. 정석적인 영화고. 감독님이 나도 이런 걸 찍을 수 있다. 자, 여기를 돌려가기 하면은 네. 돌려서 얘기하자면 우라카이 하기 좋다. 우라카이 하기 좋다. 야구 시나리오 쓰기에 아주 좋다. 이걸 아주 좋은 그대로. 요거를 이제 아주 믹스하기 좋은 좋다. 교본이다. 어. 사실 슈퍼스타 감사용 이 영화 영향을 받았습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요. 믹스앤 매치하기 좋은 영화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야빠 그리고 야구 영화 팬들에게 교범이 될 만하죠. 진짜 근데- 이건 진짜 그 얼개 그 자체잖아. 근데 약간 주의는 해드려야 돼. 이게 되게 올드해요. 네. 일부러 올드하려고 해서 올드보다 더 올드하게 찍었어요. 1999년의 기준에서도 더 올드하게 찍은 거예요. 일부러 네. 올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80년대, 70년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어떤 면에서 야구 영화의 교본, 스탠다드라고 불릴만 하냐면 야구는 기본적으로 투수가 주인공인 스포츠죠. 그죠. 투수 노름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투수가 주인공이에요. 노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제 앞에서. 아, 투수 노름.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노름 같은 그렇습니다. 소리 하지 마요 제 앞에서. 자, 우리 그 대구 출신 시호님, 네. 삼성 라이온스의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아주 좋습니다.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분 노름이 그렇게 나쁩니다. 덕분에 그렇구나. 덕분에 우리 하나가 삼성도 비트로 깔고 인생을 한 방에 망치는 노름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시합의 성격을 야구는 투수 중심으로 원래부터 해서 그래요. 축구에서 0대 0은 졸전이잖아. 네. 그런데 야구에서 투수가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으면 완벽하다고 해서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관점 자체가 투수 중심이에요. 타자한테는 승패가 없어. 타율만 치는 있는데 사람한테는 없는 그렇죠. 거죠. 투수한테는 졌냐 이겼냐. 그 시합을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투수가 한 그래서 사람. 뭐 승리 투수 이런 말이 있는 그렇죠. 거죠. 투수는 상대팀 전체였어요. 그래서 커쇼 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런 식의 표기가 가능한. 그리고 에이스라는 호칭은 투수만 받죠. 누가 타자한테 에이스라고 합니까? 이렇게 힘든 만큼 뭔가 좀 그래도 칭호가 있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투타 1대1의 대결에서는 투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투수와 타자. 그렇죠. 타자는 10번 중에 3번만 치면 그럼 타율이 3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잘 친다고 하는 게 야구예요. 음. 보통은 2할 때란 말이야. 야구는 이런 겁니다. 투수가 자기한테 반항하는 상대 타자들을 하나하나 진압한달까? 난을 진압한달까? 더 강력한 1대1로 어떤 정부군이 계속해서. 관군이 반란군을 토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승패는 투수한테만 부여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미국 스포츠잖아요. 네. 여기 미국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 사유지에 대한 존중이랄까? 네. 영역 구분이 확실한 미국에서 필드는 말이죠. 지금 수비하고 있는 팀의 사유지예요. 근데 이 팀의 가장은 투수야. 마운드에 올라 있는. 그래서 홈런을 때리고 배티 플립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배트를 날리는 거? 배트 날리는 거 빠던한다 그러죠. 네. 빠따 던지기. 네. 배트 플립을 우리나라 KBO에서는 굉장히 하잖아.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금기시돼 있죠. 이게 상대팀 투수를 도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상대팀 투수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손님이 나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대팀에서 우리 선수한테 잘못한 선수가 있어요. 싸움을 걸었든 어떻게 네. 했든. 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빈볼을 맞추는 거였죠. 이것도 투수의 특권이죠. 빈볼은 몸에 맞추는 볼. 그렇죠. 사구. 의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투수한테 같은 팀 타자는 자신의 신민이랄까? 그러니까 날것으로 하면 내 새끼. 그런 게 있는. 그래서 공으로 상대팀 타자를 맞춰서 복수를 해주면 항상 땡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타자한테. 같은 팀 타자한테. 그래서 투수가 가장이에요. 가장이고 주인이에요. NC 다이노스의 김태군 포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포수라서 그 한이 맺혀서 한 말인데 투수는 귀족이고요. 외야수는 상인, 내야수는 노비, 그리고 포수는 거지입니다. 포수가 제일 거지라서 제일 힘들구나. 그 포수 연봉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죠. 투수 다음으로. 많지도 않고. 포수는 필드의 마당새 역할도 해야 돼. 그리고 투수의 전담 노예잖아.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도 스포트라이트는 투수가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판단했어. 자기가 커브 던지라고 사인 보냈어. 그래서 투수는 직구 던지고 싶다는 거 굳이 커브 던지라고 해가지고 투수가 결국 커브를 던져요. 네. 그래서 삼진 잡잖아. 저기서 커브를 던지는군요. 투수 대단합니다. 하고 그래? 투수가 커브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다음에 포수는 엉거주춤 일어나서 다리에 피 안 통하잖아. 쪼그려 앉아 있으니까 더그아웃에 들어가는 게 포수죠. 저 어릴 때 이제 야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TV 있을 때 볼 때마다 포스트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 쪼그려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포수는 포수로서 기능만 할 수 있으면 포수로서 성공만 하면 포수는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죠. 스타 그만큼 포수라든지 어려우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포수라는 포지션이요. 그러니까 감독이 지시도 내리지만 지금 어떤 공을 던질지는 투수보다는 포수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은 장군이고요. 포수는 그 현장 사령관이지. 현장 관리자인 거잖아요. 현장 돌격 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중대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공을 던질지는 그 둘의 사인이잖아요. 둘의 사인, 배터리 사인인데 보통은 포수 말을 듣죠. 투수가. 여기서 배터리는 투수와 포수를 함께 이르러서 배터리라고 하죠. 네. 박찬호가 2001년에 올스타전 멤버였습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칼립켄 주니어 명선수죠. 홈런을 맞았는데요. 박찬호도 후에 헌납한 거라고 밝혔지만 당시에 현지 중계진도 박 선수가 파크 선수가 선물 하나 줬다. 노장에. 왜냐하면 이때 칼립켄 주니어가 거의 이제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앞둔 경기인가 봐요. 그래서 배팅볼 실투 하나 준 거예요. 홈런 치시라고. 일부러. 왜냐면 올스타전이니까 효도 관광해드린 건데 이런 것도 투수의 특권이거든요. 투수가 이러면 매너 있다고 칭찬받아요. 노장도 모실 줄 안다. 그런데 수비수가 상대 타자 리스펙한다고 굴러오는 공 안 잡잖아요. 미친놈이지. 올스타전은 그게 이렇게 카운팅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올스타전은 그냥 그래서 잔치지. 그냥 끼리끼리 페스티벌이죠. 노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승패가 확실하게 지어지고 난 후에는 홈런 하나 주는 경우도 남은 있어요. 경기 그냥 하는 거라서. 은퇴하는 노장한테. 그러니까 뭐 우리 팀이 10대1로 이기고 있어. 홈런 하나 더 맞아도 한 8회쯤에 상관없잖아. 그때는 하나 드릴 수도 있지. 우리 성엽 씨도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그런 거 하나 혹시 승엽 아닙니다. 성엽 이렇게. 그 네이버 스포츠에서 당신의 이승엽을 들려주세요라는 그거 했다가 망했더만. 근데 그게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승엽 씨 사인 그렇게 안 해준다. 막 그런 얘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대구나 그쪽의 감성이다. 좋은 거 좋다고 말 안 하고 괜히 그러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해준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악감정으로 그걸 썼다기보다는 이랬지 뭐 이런 식으로 감성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은퇴는 왜 해가지고 이미지 실추해. 그 이벤트는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겠어.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투수가 짱 같잖아. 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야구라는 스포츠는 투수라고 하는 사람을 시합의 한가운데 서놔요. 마운드라고는 진짜 그 경기장 한중간에 있잖아. 네. 혼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굉장히 좀 잔인한 스포츠입니다. 상대팀은 선발 투수 하나를 흠집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똘똘 뭉쳐있죠. 그러니까 투수는 필연적으로 외로워요. 왜 그 여성 팬들이 투수의 외로운 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느낌이 있잖아 사실. 임창용의 뒷모습은 남자가 봐도 멋있거든. 임창용 씨는 뒷모습뿐 아니라 이분도 얼굴이 좀 개연성이에요. 눈빛이 맞아. 촉촉해요. 개연성 있어. 근데 실제로 있으시기도 한데. 하여튼 이분도 눈이 약간 좀 그게 있어. 이분은 타고난 승부사라 그런가 불법 도박을 해도 조폭을 상대로 땄습니다. 대단하신 거의 분이에요. 유일하게 따셨다고. 근데 투수가 잘 딴다던데. 네, 이게 야, 포커페이스가 잘 돼서. 네, 이게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표님? 성공한 투수들이 잘 딴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커페이스. 성공한 투수의 중요한데. 특징이 그만큼 담력이 세다는 건데. 배팅도 하고. 자, 시합이라고 하는 것은 투수 덕에 잘 되는 거기도 하지만 안 되면 투수 탓이야. 시합이 실패하면 투수가 잘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상대 투수를 무너뜨리는데 어떤 팀이 성공했다는 표현을 흔하게 사용하잖아. 공격의 입장에서는 마운드 위에 외롭게 서 있는 저 한 사람을 모두가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흠집내고 상처 입히고 하는 게 야구란 말이죠. 이번에 월드시리즈 5차전 진짜 명승부였는데 막판에 양팀 선수들이 긴장해가지고 시합을 왜 못 쳐다보는 거 있지. 손으로 얼굴 가리고 너무 긴장해서? 막 엎드려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한가운데 투수는 서 있어야 돼. 혼자 눈 뜨고. 나도 눈 감을 순 없잖아. 왜냐면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던져야 투수란 되는데. 말이지. 그 장면을 이 사랑을 위해서 아주 훌륭하게 잡는 장면 있잖아요. 얼굴에서부터 카메라 돌아가지고 전체 경기장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네. 그 장면 되게 잘 찍었잖아. 그 장면이. 교범이죠. 네. 감독들이 왜 일부러 투수의 그릇을 시험해 본다고 바꿔줘야 할 타이밍인데 끝까지 내버려두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마초적인 말인데 이 녀석이 어느 정도 되는 남자인가 한번 재보려는 좀 잔인한 어떤 그런 건데 사실 이런 벽을 어느 정도 담력의 선수인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메이저리그 무대 처음 섰을 때 박찬호처럼 되는 거예요. 어땠는데요? 마이너리그로 바로 내려갔잖아. 내려가서 다시 마이너리그에서 경험을 쌓고 드디어 메이저리그로 다시 올라왔을 때는 사람이 달라져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서서 에이스가 됐죠. 메이저리그 쇼케이스. 어느 정도 되는 녀석인가. 저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 녀석을 한번 어떤 녀석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합 하나를 포기하는 거죠. 시합 하나를 포기해서 이 녀석이 그릇을 한번 재는 거예요. 박찬호는 탈락했었고 내려갔었고 다시 등장했을 때 강해져서 돌아왔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거지. 우리 다음에 얘기할 머니볼에서 보면은 자신감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선수들 자신감 얘는 있다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그의 자신감을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피지컬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게 증명하잖아. 성공한 투수들 잘 던진다고 하는 투수들이 도박도 잘하는 게 이게 정말 여러분 노름은 나쁜 거예요. 투수 노름이야. 자 하나는 야구는 행복이다. 삼성은 노름이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투수 노름이죠. 투수 노름이다. 빨리 발음해야 돼요, 여러분. 네. 또박또박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때 진짜 노답이거든요. 투수 입장에서 감독이 자기 안 받고 지금 자기 힘든데 노답인데 그쵸. 답이 하나 있다면 자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투수는 외롭고 굉장히 고단하면서 또 유아 독존이지. 그래서 야구를 인생에 비유하려면 결국 선발 투수가 한 시합을 자기 시합을 운용하는 그 시합에 대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인생에 실수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결국 자기가 다 혼자 삼켜내고 살아내야 하는 게 인생이잖아. 결국은 다 던져야 되니까. 자기 책임 실점이란 게 있고 야구는 자기 책임 주자라는 게 있잖아. 이게 사랑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보면 한 구 한 구 아예 공을 던지는 거하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하나 선택하는 순간들 이걸 아예 매치를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영화를 풀어나갑니다. 이 구성은 굉장히 좋았어요. 구성은 네. 맞아. 영화 자체도 괜찮아요. 올드에서 그게 취향이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감안하고 옛날 그냥 옛 영화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보면 조금 좋죠. 사실은 조금 쫀쫀하지 않아. 영화 보는 맛이. 그러니까 이게 뭘 하나의 에피소드 늘어뜨려서가 아니고 계속 장면 전환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약간 늘어져요. 느낌이. 왜냐면 그 에피소드를 그 전체 에피소드가 어떤 뭔가 하나의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렇게 과거로 턴백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끊어주잖아요. 이 그래서 영화는 빈티지한 맛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만났다. 좀 사랑했다. 조금 여기 위기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죠. 맨 처음에 이제 위기로 시작하는데 위기가 왜 왔을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롤백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조금 늘어지는 느낌은 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투수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가 많죠. 투수란 그 보직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만든단 말이야. 왜 그래? 류현진 선수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무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한화가 또 유현진 선수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네.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연민적으로 만들었죠.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딱 그래요. 영화 얘기 한번 이제 해보죠. 네. 예, 자, 이 영화 내용은 빌리 채플이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경력을 가진 투수인데 이제는 슬슬 퇴물이 돼요. 나이가 벌써 40이야. 시합 전에 사랑했던 여인 제인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제인은 영국으로 떠난다 그래. 이 선수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간판 투수인데 참고로 한신 타이거즈의 디자인과 이름이 이 팀에서 나왔죠. 우리 기아 타이거즈는요? 그건 한신에서 나왔겠죠. 어차피 미국이 원조니까. 하긴. 그러나 한화 이글스. 이 구단이 디트로이트 구단이 영화 내용을 보면 이제 회사에 매각돼. 그 네. 구단주가 원래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퇴물이 됐겠다. 구단을 새로 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야지. 이 빌리를 리스펙 할 필요가 없잖아. 새 소유주 입장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 정도를 당하게 될 운명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 이젠 떠날 때가 된 거지. 나이가 40살이 됐으니까. 마흔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끝물이잖아요. 왜 아직 반짝반짝할 때 끝물이다 보니까 딴 데 팔면 그때 비싼 값에는 아주 후려쳐서 팔진 않잖아요. 그렇지. 좀 남는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매각한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팔아서 돈 남기겠다. 그런 이런 거죠. 계산을 하는 거죠. 감독은 감독대로 승리를 간절히 원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잖아. 은퇴를 그냥 할래. 하든가 아니면 만약 여기 계속 남겠다면 딴 팀에 갈래. 딴 팀으로 트레이드 된다. 이 딴 얘기인 팀으로 이제 염가, 그러니까 네, 덤핑 그렇죠. 처리되는 걸 좀 감소를 하든가. 근데 이런 이제 그는 이 구단에서만 19년 동안 있었던 거죠. 거죠. 그렇죠. 프랜차이즈 스타인 거지. 그러니까 감독은 감독대로 승리를 간절히 원하죠. 왜냐하면 지금 가을 야구를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이에요. 네. 한 시합 한 시합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시합이고, 다시 말해서 빌리가 조금 흔들리면 다른 투수로 교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또 하필이면 팔에 통증도 있어. 이 양반 늙어가지고 이제. 뭐 어깨 통증이야 투수들은 너무 흔하겠죠. 그런데 이제 왜 통증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죠. 네. 제인이라고 하는 여인과 처음 만났을 때를 또 이제 공을 던지다가 싹싹 회상을 해. 아직은 리그 최고의 투수였어. 제인을 만나는데 제인은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뭔가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 이제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거의 예뻐 보이는 여자가 있으니까 간 거야. 이 사람 바람둥이거든. 근데 그 장면 자체가 너무 클리셰 아니야? 네. 그 차가 고장난 여자와 이 영화는 클리셰로 가득 차 있어. 그냥 모든 씬이 다 클리셰잖아. 모든 씬이 클리셰야. 빌리가 외롭잖아요. 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맞아요. 맞아. 옛날 영화야. 그리고 둘이 싸웠다가 화해할 때도 하늘에서 비 온다. 맞아. 그리고 비가 오는 정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주인공이 사는 집은 일부러 다락이 유리문으로 돌출돼 있습니다.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잖아. 자기 뭐 잘 나가는 메이저리그 뭘 최고 어떻게 하고 투수인데 싶어? 입대고 싶은 거지 좋아서. 뭐야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 대표님이 얘기한 거잖아. 좋으면 아니, 입대고 싶다며.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면 그냥 야, 매력적인가 보다 하고 잘 갈 길 가는 거지. 대표님이 그랬잖아. 좋으면 입대고 싶다 했잖아.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이 배신자 같은. 노년의 삶은 외로운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만나고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으니까 꼭 만나야겠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건방지지도 않아요. 건방지지 않는데 슬슬 보여주지. 이 영화가. 이 영화가 그리고 스타잖아요. 이때 완전 스타. 누구라 봐도 누구나 이 여자는 못 알아봤지만 웬만한 사람 다 이 빌리 채플을 알아보잖아. 그치, 그 자신감이 또 있지. 거기서 나온 당당함이지 뭐. 그래서 뭐 만나고 제인이 뉴욕에 살고 있죠. 네. 이 영화는 굉장히 고전적이라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폭 영화에 각그랜저 나온 것처럼 뉴욕의 그 노란 택시, 각 택시가 나옵니다. 뉴욕에 원정으로 올 때마다 만나서 섹스를 하는, 말하자면 현지 섹스 파트너가 되기로 두 사람 합의를 해요. 서로 뭔가 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러면은 이제 가끔밖에 못 오니까 뉴욕 양키스랑 할 때 양키스 팬들 너무 진상이더라. 한 번씩 뉴욕이랑 시합할 때만 오니까. 그거 되게 순화된 거야. 아 그래요? 네. 완전 진상이던데. 그래서 그때만 만나도 서로 그럼 터치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좀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양키스 팬은 일반 보통 블루 칼라 팬이 많고 약간 화이트 칼라는 매치를 응원한다고 해서 양키스 팬들은 매치를 보고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좀 되게 뭐 이렇게 잘난 체하는 재수 없는 먹물 새끼들 뭐 이런 느낌이고 매치 팬들은 무식한 좀 못 배운 것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게 안 불편해요?
뭐야? 저는 약간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어요. 시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 남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너 나 몰라? 나님 몰라? 막 좀 그런데 그런 류의 어떤 그 혹시 난 물론 남자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여성 팬들이 보기에는 남자가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렇게 지잘난 척하면서 들이대는 것만 같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당연히 네가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태도 있잖아. 근데 케빈 코스트너가 보여준 빌리 채플은 그렇게 아까 안 거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무례한 태도가 아니었어요. 난 이 정도는 괜찮던데. 그래? 그래? 그 정도까진 괜찮아. 잘생겨서 맞아.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같은 얼굴을 다 그 팀 로빈슨을 넣어봐. 팀 로빈슨 뭐 어때서? 아니 그러니까 같은 얼굴을 저기 그러니까 그분이죠. 같은 잭 블랙, 얼굴을- 잭 블랙을 아니지 넣어봐. 면가. 저 스티브 명가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아니지 면가 사투리 쓰면서 아니 하지 마. 안 가이 니 내랑 한번 보자 이러면서 안 만날래? 어때? 니네 모르나 면가. 연변 개장수 니 내 모르나? 이러면서 데이트는 개고기 먹으러 가는 겁니까? 어때? 바로 나도 모르게 잃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괜찮다며. 어때요? 아니 왜냐면 내가 보다가 이게 좀 옛날 영화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이제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대시를 하는 게 이런 네, 정도는 표준이긴 한데 다시 보다 보니까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아 나도 그 생각했다니까. 막- 아 이거 여자가 보기엔 불편할 수 있지 불편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거든요. 저는 막무례하게 들이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왜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두 번이나 그 말을 해서 한 번 화내잖아요. 나 그루피 아니라고. 근데 그루피가 그 열성적으로 어떤 게 예를 들면 사생팬 아니 빠 여성 팬을 주로 가리키잖아요. 그게 네. 그루피가 원래는 아니라는 그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 록스타를 따라다니는 사생팬에서 나와요. 네, 음악 그죠.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빌리가 화를 내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은 또 뒤집으면은 너는 그런 여자, 너 좋아한다는 여자, 쫓아다니는 여자랑 자는 남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빌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좀 섭섭해서 네. 그런 건데 하여간 저는 그 처음 그 만나는 씬이 클리셰적이긴 한데 90년대 기준으로는 남자들이 근데 다 사실 이랬긴 했어. 저 그 생각은 했어요. 뭐냐면은 그 이게 되게 예전이라서 휴대폰도 없고 왜 지나가는 차가 이제 와갖고 견인차 데려가는데 차에서 견인으로 데려가고 나랑 시합 갈래요 하잖아요. 뭘 믿고 저 차를 탔지? 이 생각은 드는 거예요. 아무리 빌리 채플이라 그래도 잘생겼잖아. 그 얼굴이 개연성이라서 그래. 그 옆에 웬 아저씨가 유명한 사람이라 보증해줬잖아. 견인차 아저씨가 저 여자가 안 가면 나 데려가라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엔 약간 왜냐면 저 홍작가도 비슷한 생각한 것 같아요. 약간 여성분들 보기에 전혀 없진 않아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저 양반 완전 유아 독존인데 저거? 그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남자인데 그런 남자로 나오지 원래. 그런 남자로 나와서 그런 남자가 인간이 좀 되어가는 좀 근데 자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얘기긴 한데 이런 건 있었어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네. 대시하는 게 좀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번호만 교환하면 같이 카톡으로 이제 얘기하고 썸 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전화번호밖에 없는 거야. 그렇네. 그러니까 그 삐삐가 나오기 전만 해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만난 날 뭔가 자야 돼? 교감을 꼭 자는 게 아니고 차 한잔하자 그러잖아. 그래서 교감을 이루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연은. 잤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으로든 여성을 지금 이 함께 가서 이 여성의 스케줄을 내가 캔슬시키고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돼 진짜. 그 여자를 자려고 이렇게 쳐다본다. 내가 쓰레기야. 둘 다 만족하는 겁니까 이제? 네 이제 그렇습니다. 만족했어요. 아 진짜 자 청취자 여러분 두 사람 얼굴에 진짜 만족의 꽃이 피어나네. 네. 아유 내가 진짜. 처음 본 여자를 가짜 그렇죠. 왔죠. 자 어쨌든 두 사람 사이 감정은 쌓여요. 빌리는 별 생각이 없고 제이는 아니야 마음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별로 깊지가 않아. 마음은 있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애정은 갖고 있는데 이 관계의 무게랄까 어떤 그런 걸 되게 진지하고 깊게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왜 그야말로 그러니까 운동만 해서 사람 간의 관계 특히 여자와 연애 관계에 대해서 잘 못하는 조율이 잘 안 되는 사람 아니 다 쉬우니까. 이런 느낌도 들고. 그것도 있고 자기가 그런 이제 거지. 돈도 많고 자기가 스타고 언제나 뭐 바람을 피면서 이 여자 저 여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깊은 관계 이 여자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감정이 점점 가는 건 사실인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고민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건 별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지하긴 해. 처음부터 진지하다 그랬잖아. 사실 이 네. 사람도 진지하긴 접근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좋으면 사귀고 사귀다가 더 오래되면 결혼하는 거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근데- 외려 가볍죠. 그지요? 어. 근데 사귀고 결혼하는 거에 어떤 그 무게감이란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무게감은 전혀 못 느끼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만약 이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나도. 돈도 많겠다. 좋아하는 여자 생겼겠다. 결혼하면 되겠네. 뭐가 문제야? 내 얘기가 그럼 이제 분명히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해. 90년대. 내 얘기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면 뭔데? 그렇지. 아 답답해. 뭐가 문제야? 내가 돈 많아. 돈만. 그래서 심지어 이 여자 제인이 자기 네. 사연 얘기하잖아요. 딸도 있고 사실 네, 내가 한번 나중에 결혼에 알고 보니. 실패했다. 어.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그걸 보듬어 주잖아요. 어. 근데 이 남자 태도도 그거 내가 돈도 많고 네 딸 뭐 원하면 다 해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고. 사실 여기에 그 시혜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죠? 바로 그거야.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라는 건데 이 남자 주인공이 빌리 채플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처음에.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거를 잘 이해를 맞아요. 못해요. 내 삶에 네가 들어오는 거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라고. 맞아요. 내가 다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오케이 했으니까 된 거야. 우리 사이 문제 없는 그래서 거야. 제인이 실망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죠. 내가 너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난- 문제야? 이런 태도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옛날 왜 스타일로 여자들은 무슨 생각이 많아 이런 거 있잖아. 그것이랑 똑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런 느낌. 제가 나 옛날에도 갑자기 한번 나 얘기했지만 90년대 어떤 어깨 위에 있는 거는 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90년대에 있던 어떤 커피숍의 풍경이 내 왜?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갔어. 뭔데요? 방금 대표님의 대사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그걸 내 친구 중 1인이 했어. 진짜? 여자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근데 뭔가 카스테라 같은 걸 쩝쩝 먹고 있던 옆에 있던 생기가 우물우물하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말도 많아. 근데 약간 그 남자들의 커피숍 이름이 여러분 덩쿠식 커피숍.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사려가 생기는 거를 과정인 거죠. 과정을 이제 이 영화가 묘사하고 있죠. 사료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선택의 실수에 운명의 뺨따구를 한번 후드로 맞고 그다음에 여기도 정신을 차리는 건데. 여기도 혈이 통했구나. 아 혈이 통하는 거. 제대로 통하지 이 사람은. 여기도 기와 혈이 통해서. 이게 빌리가 그런 자기중심성이 있단 말이야.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전화해서 무조건 오라 그래. 근데 안 가잖아. 제인이. 안 가니까 아씨 이 여자 왜 안 오지? 난 좋은데? 그런데 그리고 그게 약간 좀 놀러가 휴가 간 거였잖아요. 어. 선수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즐거운데 왜 안 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 또 남자 관점에서만 이렇게 약간 이기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이건 이기적으로 얘기하자면 제인이 나중에 밝히면 자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잖아. 네.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뭘 자꾸 그렇게 해. 뭘 더 해줘야 돼. 너무 방어적으로 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여자의 상처를 알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방어적으로 구니까 남자 입장에서 짜증이 나잖아. 자꾸 나 그룹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나 뭐 자꾸 막 이상한 사람 생각하고 내가 뭐 너를 쉽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은 좀 본다는 둥 그런 건데 그게 처음에 보다 보면 약간 그지 않아요? 잠깐 제인을 볼 때 남자도 조금 약간 깝깝스럽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남자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남자 입장에서 좀 살짝 저 여자도 짜증나긴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런 거 느낌이 있잖아. 남자 입장에서 더 하라고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 어떡하라고. 좀 그런 느낌 나지. 조금 뭔가 약간 조금 깝깝스러워. 근데 사람은 사연을 듣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알아나가는데 어쨌든 그걸 모를 때 맨 처음 장면을 볼 때는 이 남녀 둘이 공이 둘 다 볼 때마다 약간 답답하잖아요. 네네. 여자는 방어적이라서 깝깝하고 남자는 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자기 마음만 알고 그러다가 제인이 안 오는데 마침 자기 몸을 마사지하고 있는 여자 안마사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자랑 자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자랑 동침을 한 그 다음날 제인이 찾아와서 다른 여자랑 동침했다는 거 걸리죠. 물론 그래도 되지만 제인이 기분 나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제 둘이 소원해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단 말이야. 원정을 이때 보스턴에 가 있었나요? 네, 보스턴 레드삭스. 보스턴에. 원정을 가 있는데 갑자기 제인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가출한 딸을 찾아달라고. 딸이 있었어. 근데 딸이 있었어. 심지어 꽤 컸어. 딸이. 많이 커. 한 서너 살도 아니야. 말도 하고 두 발로 걸어다녀 막. 생각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남자한테는 당연히 그 위기에 처한 사람 그 여성을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해결사 심리 같은 게 있잖아. 근데 또 제인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도 이런 부탁하면 뭐 해주겠죠. 할 수 있지. 아니지. 아니야? 제인 아니야? 정도 제인이라서 해줘야. 그런 거야? 그런가? 아, 수잔 안 돼? 안 돼. 수잔 안 돼. 아니 멜이 제인뿐만 안 돼. 아니라 솔직히 내가 냉정하게 얘기할게. 제인이야. 제인뿐만 아니라 솔직히 제인 정도 예쁜 여자 부탁 다 들어줄 수 있어. 이게 남자 그렇구나. 심리인데 어쨌든 딸을 찾아줘요. 딸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걸로 중학생 나오죠? 정도 됐어요. 네. 거의
엄마가 그 나이에 낳았을 나이쯤 된 한 15, 6은 된 것 근데 같은. 지나말로 너무 어리게 생겨가지고 그죠. 나이를 가늠하기가 좀 애매해. 왜 그래서 그 씬이 나오잖아요. 아기를 드디어 찾아서 비행기에 태웠을 때 세 명이서 다른 선수들이 그 공책에다 숫자를 적어갖고 그치. 올리잖아. 그게 15, 16, 11 이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뭔가 했더니 그 여자의 나이를 서로 이렇게 한 거였잖아요. 사실 그 나이를 가늠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 10대랑 그러니까 그거잖아. 너 하다 못해서 어린 여자 해라 이거잖아. 1990년대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농담입니다. 지금 그 장면 나왔으면 아니 나 뭐 그 정도 농담 할 수 있다고 봐. 왜냐면 그게 아무 설명 없이 뭐, 그렇게 지나가니까. 그렇지. 영화가 농담하면 안 되지. 영화 속의 상황은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애를 이제 수거해가지고 배달을 시켜줘. 딜리버리 영화. 애를 또 택배를 시켜줘. 전용기로. 좋잖아. 맨박스가 정말 풍부해지잖아. 심지어 걔를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선수가 버스 타고 기다리고 있어. 맞아. 바깥에서. 이건 뭐 이미 남자로서 끝이지. 전용기를 타러 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고 감독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 장난 아니지. 프랜차이즈 스타니까. 거기에 나오는 대사 있잖아. 야구는 미국의 스포츠잖아요. 온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기 미국 아니냐며. 근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의 제일 유명한 선수가. 선수인데. 아저씨가 우리 엄마 새 남자친구예요? 직접 가출한 딸내미를 찾아주는. 맨박스가 그냥 뚜껑이 꽝 안 다쳐. 맨박스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안 다쳐. 안 다쳐. 그래서 맞다 잠깐만. 맨박스가 확 열리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 나쁜 게 있어요. 뭐예요? 남자는 이런 쓸데기 없는 이런 물론 이제 그 상황이 만족스럽고 여성에게 자신의 수액을 보여주는 어떤 지점이긴 한데 네. 관객 그냥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봐봐라 그걸 보면 맨박스에 감염돼. 남자라면 그래야 될 것 같고 옆에서도 그리고 또 그러다가 더 감염되면 뭐가 되는지 알아? 뭐가 돼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여자친구가 어쩜 너무 멋있다. 이 김치냐 이런다고. 저런 게 그렇게 좋냐? 내가 저런 거 못하는데? 이러면서 난 전용기 없는데. 그런 기분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시호님 이런 겁니다. 뭐예요? 무협지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이 영화가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미묘한 약간 허점이랄까? 왜냐면 클리셰다 보니까 그런 주인공이 멋있을 수 있는 온갖 장치들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실제적인 관점에서 그 저한테 영향을 그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그러면 그 영향을 나는 구사할 수가 없잖아. 네. 내가 뭐 수많은 그 정도 되는 급의 셀럽을 홀드 시켜놓고 기다려. 내가 좀 좋아하는 여자 이거 여자친구 안 되잖아. 근데 옆에서 갑자기 그걸 멋있다고 하면 왠지 배알이 뒤틀리면서 너도 결국 저런 거나 좋아하는 김치녀였어. 이 영화가 이거 왜곡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클리셰가 너무 많아가지고 끝도 없지. 한도 끝도 없어. 아까 만난 장면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맞아요. 이상해 영화가. 예를 들어서 제인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맞아요. 빌리를 나쁘게 보기 시작해도 끝도 없어요. 얘는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미남충이 끝이에요. 제인도 뭔가 술수 같고. 제인도 완전 꽃뱀 같잖아. 꼭 설계자지 설계자. 진짜 설계자 같다니까. 근데 이제 남자한테 또 맨박스인데 자, 이 여자가 보니까 딸내미도 있고 딸내미 말도 잘 안 들어. 근데 또 딸이 또 애늙은이야. 다 그- 컸어. 그 두 여자, 게다가 아들도 아니고 딸이야. 이 두 여자를 내가 세트로 지키고 싶은 이 여자한테 또 뚜껑이 열리나요? 또 뚜껑이 열리는 거야. 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힘과 그 능력이 그치. 나한테 있어. 그치. 근데 이걸 주고 싶은 거야. 너 미혼모? 너 남편, 전 남편, 쓰레기? 쓰레기, 저만 슈레기? 나 스타 투수? 막 이러면서. 이때 할 수 있는 말. 난 달라. 그렇지. 내가 좋은 집을, 나한테 좋은 환경을, 애들한테 좋은 교육 환경, 그 애한테 좋은 성장 환경을 내가 줘볼까? 그러면서 장면이 지나가면 그 여자 둘과 빌리가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갔을 때 이제 왜 제인이 드디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몇 살에 애를 낳고 힘들었고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들었냐? 그러니까 빌리가 그러잖아요. 당신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했더니 그 제인도 수많은 걸 겪은 거야. 남자들이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딸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하지만 우리는 안 되겠군요. 이 말이 항상 그 다음 순서였던 거지. 그렇겠지. 그래서 빌리도 당연히 그 말 할 줄 알았는데 빌리가 우리 셋의 광경을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남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올 때마다 전엔 둘만 만났지만 이제는 딸과 셋이 만나는 그치. 거죠. 그 빌리의 별장 같은 데죠. 그 별장에 보면은 당시만 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중산층 가정의 상징처럼 나오는 산장. 빙판에 산장의 빙판에 그 자라나는 아이가 음. 피겨스케이트 타는 거.
그 피겨스케이트를 딱 왜 피겨스케이트가 사치스러운 그거냐면 사람 발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기 때문에 청소년은 그거를 계속 맞춰주는 게 돈이라서 그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피겨스케이트 제인이 탔어요. 제인이 탔어? 제인이 이 탔어. 딸내미는 안 챙기고 말이야. 내가 착하겠구만. 맨박스가 잘못 열렸구만. 내가 잘못 아니, 열렸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맨박스를 그 박스 따까리 하나 열었는데 내가 알아서 하나 더 열었어. 제인이 탔어. 아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누가 봐도 남의 자식이지만 내 딸처럼 그런 어떤 그 이뻐하는 게. 남자의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 관대한 남성의 맨박스를 막 자극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재밌는 게 이게 이거 내가 분명히 나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다 친구랑 아마 했던 얘기 같아. 되게 멋있게 보인단 말이야. 저 남자 진짜 멋있어 보인단 네. 말이죠. 그러다가도 나도 저런 남자처럼 되고 싶다가도 저건 백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라는. 왜 백인한테만 해당되나요? 왠지 우리는 그런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면 그게 왠지 빡빡하고 왜 뭔가 되게 난처한 그림처럼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이렇게 양자나 양녀라든가 그런 걸 드리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 규범이보다 협소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동양인으로 치환하고 한국 남자, 한국 여자로 치환하는 순간 갑자기 깝깝해지는데. 가슴이 깝깝해지는 왜 거야. 깝깝해지면 솔직히 내가 상관없는 건 문제가 아니야. 어. 우리 부모님이 문제지. 그러니까 주변 시선도 그렇고. 내가 저렇게 돈이 많아도 돈이 많으면 더 문제야. 차라리 없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돈이 많은데 그런 무슨 이혼한 애가 다 큰 그런 여자가 능력 없는 여자를 이렇게 뭐 이렇게 전년이 만나서 어디 내 아들을 잘 꼬셔서. 우리 사연감이잖아 이게.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옛날에 친구가 그런 얘기해서 저게 백인이니까 저런 것 같아라는 기분이 있잖아. 그렇네요. 1세기 백인이니까. 그러니까 왠지 남의 얘기 같으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내 얘기로 생각하면 되게 깝깝한 얘기인 현실로 거죠. 못 끌어온다. 백인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도 고부 갈등 다 있고 그지. 그냥 빌리가 스타일로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 헐리우드 영화에서만 있는 얘기야. 그래.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빌리의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그러네. 가능해. 그런 설정으로 나오지. 맞아. 빌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 그럼 가능하지. 설계 맞네. 야구 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고 노렸어. 지나가는 도로가 여기다. 헬조선이 이렇게 무서워. 사람을 영화를 제대로 못 봐. 아니, 대표님 괜찮냐? 왜 아침 드라마로 만나? 그러네. 진짜 아침 드라마면 엄마랑 딸이 한 남자를 같이 유혹해야 돼. 나중에 알고 보니. 근데 사실 내 딸이었어.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그 올드보이잖아. 제인이 복수하려고. 우리나라 막장 들어보면 유전학자들이 실험하는 쥐들 같아. 맞아. 혈통들이 섞인 게. 자, 위기가 찾아오죠. 네. 이 영화는 위기가 찾아올 때 올 만한 그 러닝 타임이 됐을 때 딱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이걸 보다 보면 헐리우드 주인공들이 가끔 바보 같아요. 당연히 위기가 올 타임인데 저걸 못 무방비로 피해. 당해요. 정말 가족처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인이 너무 운동선수로서의 그를 챙기는 거야. 계속해서 샐러드 같은 거 막 먹이려 그러고 몸에 좋은 거. 그치. 그래갖고 제인 잘 때 몰래 우유에다가 빵 넣어갖고 그거 퍼먹잖아. 탄수화물 먹고 싶어갖고. 굉장히 외로워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목공을 하는데 꼭 위기가 찾아올 때쯤에 그라인더로 이잉 갈면서 목공을 하는 순간 손을 베어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겠구나 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투수가 오른손 투수가 오른손으로 맨손으로 목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때쯤 위기가 찾아올 법한데 타이밍에. 러닝타임상 그때 하고서 예지력이 상승하고 있었어. 맞아요. 정말 다칩니다. 그래서 다치면서 피칠갑이 되잖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철철 흘릴 때 하나도 놀랍지가 않아. 네. 다칠 걸 다쳤구나. 다치고 나서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손으로 그리고 이게 자기 정체성이잖아. 던지는 게 재활을 해야 되고 재활 과정은 고통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이는 자기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쳤을 때 가장 자기를 챙겨주려고 하고 자기 응급처치해서 그 앰뷸런스 불러서 헬기에 태우고 한 거 다 제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결국 성질 낼 사람은 또 제인인 거죠. 제인밖에 없는 거지. 근데 참 그런 게 사람이 이 정도의 고난을 겪기가 참 쉽지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네. 누구나 다 있지만 그걸 겪을 때 그 개인에게 다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법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남자도 그걸 처음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마이너리그부터 선수생활하면서 다 혼자 하잖아. 모든 걸 혼자 해왔겠지. 이 사람에게 음. 개인적인 역경이었던 건 아마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역경인데, 마운드에 혼자 서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겪어갈 역경이란 거는 아까 기쁨도 같이 했다면 네. 당신이 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셋이 같이 그림을 어. 그렸다처럼 그 안에는 고난과 고통의 그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예상은 못하죠. 그럼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당연한 듯하지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맨박스가 있지. 내가 너한테 시혜적이고 너한테 잘해줄 때는 남성으로서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는데 이제 내가 그쪽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그쪽에 내가 기대야 할 때 이건 자존심 맨박스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자기는 다 베풀어주는 시혜적인 남자여야만 하는 거죠. 빌리는 어느 정도 그런 캐릭터인 거야. 그리고 무능을 들킨다라는 게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들킨다는 게 남였던 이런 정도의 어쨌든 이 사람도 야구 선수니까 마초라고 치면은 마초로서 처음 느껴본 어떤 굴욕감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제어를 못하겠어 이러면서 내 정신을 산란하게 한다고. 꺼져버려 막 이래가지고 제인을 그냥 내쫓듯이 해버리잖아. 재활 제인이 왜 치료소에서. 그 전에 이미 헬기에 탈 때 그때 이제 1차로 크게 맞잖아요. 이 사람한테. 헬기에 탈 때 누구누구한테 전화하라고. 근데 또 제인이 타고 갈 자리가 없어. 제인이 못 타 또 그 헬기에. 근데 누구누구한테 전화해라.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제인이 아니라. 거기 1차로 하면 맞았잖아 이미. 그치. 그러니까 자기 피나고 있는 손만 바라보는 거지. 제인을 바라보는 게 그 아니라. 사람이 트레이너였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만 공부해. 근데 그 안에 제인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본인의 실수고. 네. 그런데 이제 빌리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장에 서 있어. 그러니까 1회, 2회 지나가고. 계속 이걸 생각하면서 1회, 2회를 네. 던지고 있었지. 던지고 있는데 영화는 너무나 클리셰인 나머지 제이는 런던으로 가야 돼. 영국 네. 가야 돼. 근데 또 연착돼. 그래서 할 거는 그 공항 로비에 TV를 보는 것밖에 없는데 마침 빌리가 공을 던지고 있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나 클리셰적인. 거기다가 사람을 잡아 끌잖아. 그러고 보니 빌리 이렇게 가면 퍼펙트 게임인가요? 라는 너무 부끄러운 대사를. 부끄러운 설정과 함께.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마흔의 빌리 선수 지금 은퇴냐 계속 딴 데 뭐 아무래도 트레이드냐 뭐 어떡합니까 뭐 이런 계속 얘기를 줄줄줄 해요. 제인 들으라고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쏘곤쏘곤 해줘.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말이죠.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옛날에 임권택 감독님 영화 중에 네. 정말 파괴적인 캐릭터를 제가 한번 봤어요. 뭔데요? 이 어떤 이제 부잣집 뭐 대문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있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한복을 입고 집신을 신고 터벅터벅 걸어와서 그 대사를 쳐요. 저 집 맷째 딸은 어느 집에 시집을 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소방 맞고 와서 지금 저 집안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눌러 앉아 있다지 하고 사라져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무슨 아다치 미치루 만화에서 그 갑자기 얘기가 안 풀리면 전학생이 오지 이 얘기랑 뭐가 달라. 그러고 나서 뭔가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캐릭터가. 그러더니 그냥 다시 지나가요. 그 아저씨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초월적이다. 영화 끝날 때까지. 나 이걸 어떻게 회수하시나 보려고 나는 영화를 끝까지 봤는데 그냥 나레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 하나가 나왔다 사라진 거야. 쓰고버리는. 너무하잖아. 근데 여긴 사람들이 다 제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잖아. 전 비슷해. 참고로 제인이 그 야구 중계 볼 때 옆에 양키스 팬 네, 앉아있잖아요. 진상 팬. 근데 왠지 중간에 양키스 팬이 자기는 이걸 다 외울 수 있다면서 얘기하지 말고 다 얘기하잖아. 미안해 홍 작가 잠깐 생각났어. 내가 왜 생각났어? 하지마 그랬는데 계속 얘기해. 하고 싶은 얘기 다 뭐 하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비슷하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그 여자 못 듣겠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담배도 못 피게 하더니 말도 못하게 한다면서. 그런 되게 식으로 홍 해서 작가님 대사 같지 않아요?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술집에서. 그러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빌리의 반대편에서 빌리에게 좀 감정이 남아있는 긁어. 그런 식으로 환경이 조성돼 있어. 거기가 뉴욕이었잖아요. 그 그쵸. 양키즈 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치. 또 뉴욕에서 출발을 하니까 당연히 공항에는 뉴욕 팬들이 많은 거지. 양키즈 팬들이 많은 거지. 쌓인 거지. 그러니까 빌리는 아픈 팔로 끝까지 시합에 임하죠. 네. 임하는데 경기 중에 또 은퇴를 결심해. 경기 중에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 경기가 또 되는 거야. 또 빨리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영화의 거의 한 1시간 반부터가 영화가 참 재밌는데 그 은퇴를 결심하는 지점부터가 갑자기 좀 영화가 좀 수준이 높아져.
그죠. 갑자기 되게 맞아요. 감정적으로 훅 들어가잖아요. 앞에까지는 우리가 광고에서 봤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왜 이 사람이 퍼펙트 게임을 해야겠다라고 은퇴 결심하고 그럼 이 경기를 멋있게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왜 게임에 몰두하고 그 장면을 제인이 보고 엔딩까지 가는 요 장면 거의 한 30분 정도가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요. 그 앞에까지는 감독이 현장에 안 간 것 같아. 야, 제레미 감독.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몽타주로 무슨 잡지 장면을 이어붙인 것 맞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광고에 나오듯이 그냥 어쨌든 만나는 장면이니까 만나는 장면 찍고 와. 나 바쁘니까. 나 바쁘니까. 촬영 감독이야 저 감독 찍어. 어차피 위기가 필요해. 그 목공하라 그래. 어차피 영화의 제일 중요한 장면이 여기야라고 하면서 거기 갑자기 감독이 이렇게 자다가 나온 감독이 여기서부터 내가 해야지라고 한 느낌처럼 거기는 감독의 숨결이 느껴져요. 연출력이 보인다고. 훅 들어가거든요. 훅 들어가고 나면 카메라 약간 그 느낌도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수가 얼만큼 세상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존재인지를 한 바퀴 보여줘요. 그 장면요. 이런 영화에 익숙지 않으신 나머지 그때쯤에 이게 물들어지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그 30분 정도 남은 뒤에 1시간 반 근처부터를 보기 위해서라도 앞에를 좀 참고 봐도 좋다. 거기서부터 영화가 되게 멋있어져. 역시 이게 약간 영화가 완벽하게 뭐 이렇게 좀 잘 만든 영화는 아닌데 이 연출자의 어떤 클래스는 느껴져요. 역시 이게 유명한 연출자다 보니까 영화가 조금 성글더라도 어떤 한순간에 빛나는 그 진짜 클래스는 유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 중에서요. 이제 경기장을 쑥 훑어보잖아요. 훑어보는데 그 전광판 불빛이 마치 햇빛인 양 맞아요. 찍잖아요. 근데 그게 의도에 찍은 거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 전에 계속해서 그 말 많은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뭐 원래 타이거즈의 선샤인이었다 이 사람이. 근데 뭐 옛날에 이제 좀 부진하니까 그늘이 됐지만 선샤인이 다시 올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빌리가 싹 쳐다보는데 햇빛인 거 마냥 전광판이 이렇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야구는 인생이다라는 게 이 영화에 거기에 그 어떤 무드가 잘 녹아 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어떠냐면 야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보여주려고 참 노력하는구나 클리셰 이어붙이고 차곡.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렇지 인생이지. 그렇지 맞네 맞아. 왠지 그 무드가 딱 이입이 돼요. 맞아요. 그렇네. 특히 그 공에 사인해주면서 나 은퇴한다고 공에다 막 전해줘. 적어서 주잖아요. 그 순간에 이미 그 어떤 독주를 마시는 것 같은 쾌감이. 그 독주는 왠지 아메리카 스타일의 진빔 같은. 그렇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7회까지 퍼펙트였던 거 알고 보니까 이제 시합을 퍼펙트로 맞춰야 하는데 이 시합을 내 인생 마지막 시합을 퍼펙트로 맞춰야 한다고 결정되는 순간 수비수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야구 혼자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면 인생도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 메타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퍼펙트 게임에 성공해요. 동료들이 열일해주잖아요. 맞아요. 성공하고 생각해 보니까 시합을 마치고 시합 내내 공을 던지면서 지난 인생을 반추하고 나니 나는 제인에게 자기 중에 힘적이 없고 제인하고 계속 만나고 싶은 거야. 헤어졌지만. 왜 제인이 헤어질 때 공원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 인생에 내가 필요 없다. 우승을 하든 실패를 하든 당신은 야구랑 그 다이아몬드 그죠? 그 구장 그것만 있으면 당신한테 완벽하다. 내가 필요 없다 하는데 아닌 걸 깨닫잖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인 없이는 안 되겠어. 그래서 런던에 가려고 쫓아가려고. 그 장면 있잖아요. 혼자 방에 왔더니 그 퍼펙트를 한 밤에 울잖아요. 혼자. 되게 마음 아팠어. 중년 남자가 거기서 울잖아. 근데 그게 역시 케빈 코스트너인 게 이 양반이 우니까 되게 슬퍼. 마음이 진짜 아픈 거야. 마음이 짠해. 진짜 이런 그 장면 하나로 이 남자가 왜 원래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 감정이 그렇게 확 변하는 거잖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영화라는 게 앞에까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꼴랑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봐. 게임 하나 했다고 인생의 의미와 무슨 뭐 내 인생이 필요도 없는데 뭐 이렇게 무슨 가족의 의미 어떻게 깨달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더랐다란 맹기로 느껴지게 해주는 게 영화인데 그 좋은 날 막 신나해도 모자랄 판은 그 좋은 날 혼자서 방에서 울잖아요. 그 장면으로 그걸 설득해내잖아. 그리고 보통 이런 거잖아. 한 몇 년쯤 있다가 어느 날 밤에 내가 혼자 낚시를 하는데 그때 그 시합이 나한테 이런 의미였나? 이럴 수는 있어. 사람이 이게 자연스럽잖아. 그치. 근데 나 솔직히 좀 웃겼던 게 침대에 이렇게 털썩 하더니 아무 신호도 없이 혼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케빈 코스너가. 맞아. 근데 그 연출에 그 배우가 우니까 훅 오는 거지. 어설펐잖아.
웃겼을 겁니다. 그럼요, 웃기지. 그리고 약간 왜 이해됐냐면 그 앞에 연출이 너무 클리셰적이라 우리가 이제 그 클리셰는 이미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자기 포수한테 하는 거.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장면 정도가. 어. 그게 약간 머니볼처럼 드라이한 영화였다면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웃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톤이 약간 좀 떠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우승하고 나서 울었으면은 웃겼을 거예요. 웃겼을 거지. 근데 이건 드라이하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영화 분위기가 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게 되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톤 앤 매너를 아니까. 울고 나서 제인을 쫓아가려고 음. 시간차로 런던에 있는 제인을 쫓아가려고 뉴욕 공항에 갔더니 알고 보니 시합을 끝까지 보기 위해 비행기를 일부러 놓친 제인은 거기서 이제 그 공항에서 노숙을 한 거죠, 하룻밤. 공항 말로는 벤치에서. 공항에서 제공해준 호텔을 자고 나왔다 했죠. 알 모르지. 수 둘 없지만. 중에 하나겠지. 어. 그래서 왜 런던에 가려고 했냐? 거기에 네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아주 클리셰적인 하지만 또 답변을 하고. 케빈 코스트가 그 얼굴로 하니까 멋져. 멋지더라고. 나 감동받았어. 그리고 사랑을 재확인한 두 사람은 키스를 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 아주 정석적인 나 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명의 키스씬이 3번인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키스를 할 때마다 서로 격정적으로 해요. 아이, 서로 입술을 없애버릴 것처럼 한다. 키스가 너무 뭉대. 그치. 둘이 입술을 아니, 좀, 그치. 옛날에 좀 소프트하게 좀 하면 요새- 내 요새는 말이. 소프트하면서도 좀 섹시하게 페티시하게 그 좀 하는데 옛날엔 너무 분댔거든. 아니 무슨 약간 문어가 몸 착착 감듯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90년대 우리 친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 주말의 명화 같이 보면은 네. 키스씬 나오면 할머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아 양놈들은 저 뽀뽀도 더럽게 한다고. 아니 진짜 근데 정말 물미역 몸에 감기듯이 맞아. 그렇게. 둘이 너무 좀 진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 이제 막 바닥에 주저앉아서 키스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시 항공을 타러 가는 사람들이 옆에 엑스트라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나이 지긋한 노신사가 힐끗 보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국적도 몰라요. 근데 왠지 영국인이 저 쌍스러운 미국인들 하는 표정인 것 같은 거야. 아. 왠지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잖아. 양것들. 양키들 저래서 안 돼. 이런 표정 같은 느낌.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붕 떠 있지만 그래서 그 장면도 그렇게 붕 떠 있긴 처음 시종일관 사실 그 톤앤맨을 유지하거든요. 네. 음악도 엄청 과해요. 그 특히 앞부분에 중간은 이제 90년대 스타일로 했는데 중간 맨 첫 부분들은 되게 클래식 스타일이거든요. 그 관현악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감정 고양을 다 따라가. 그러니까 주인공 무슨 말만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음악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굉장히 고의적인 클래식함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90년대 스타일로 돌아와요. 90년대 스타일이 왜 그 OST를 많이 넣었잖아요. 팝송을 네. 많이 삽입하는 류에. 그 팝송을 많이 삽입하는 류에 90년대 스타일로 돌아와가지고 그 90년대 그 어떤 그 정취를 그냥 막 문대서 그냥 막 박아놓고 있었던. 막 광고에서 봤던 장면 같은 거 그냥 음악만 막 박아가지고 막 보여주는데. 입 벌려라 90년대 들어간다. 맞아 그거야. 근데 거기까지 쭉 보다 보면 마지막 장면 멋있어. 야구 영화로서는 진짜 기본 구성이죠. 네. 기본 메뉴. 어느 밥집에 가면 추천 메뉴 있잖아요. 네. 정식, 그 집 정식 같은 그런 구성인데 대표님 케빈 코스트너는 야구 영화에 잘 어울립니다. 케빈 코스트너는 그래서 이게 3번째인가 그렇지 않아요? 야구 영화의 신입니다. 꿈의 구장, 19번째 남자, 사랑을 위하여. 이미 결국 최근에 또 야구는 아니지만 그 미식축구 영화 네. 거기에 매니저로 나오는 드래프트 데이까지. 내가 또 그것도 봤지. 팬이라서. 왜냐면 케빈 코스트 특유의 그 노예하고 피곤한 표정. 그 드래프트 때도 그래. 하루 종일 그 드래프트를 위해 네. 서로 이렇게 눈치 싸움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1순위에 뽑고 얼마에 데려올까 하는데 피곤한 거야. 엄마랑도 얘기해야 되고 여자친구랑도 싸워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피곤해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이 다른 영화에서 근데 저는 사실 영화의 그 완성도의 그 맛으로 보면은 19번째 남자가 훨씬 멋있긴 해요. 영화가. 근데 이제 그 야구 영화 초보자에게는 조금 그게 좀 하이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은 좀 전형적인 로맨스 영화잖아요. 야구를 네. 빙자한 로맨스 영화니까. 이게 진입장벽에 있어 천문이에요. 맞아요. 이 영화가. 요걸 보고 아까 그 야구는 인생이다. 이런 느낌의 이제 어떤 그런 정치를 느끼고 싶다 하면 사실 우리가 다음날 내일 할 머니볼에 비하면 19번째 남자 그거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구 입문 영화고 그 내일 할 머니볼은 야구 최종 그렇죠. 보스예요. 야구 영화의 최종 보스예요. 이 그 19번째 남자에선 특히나 한참 시절에 수잔 서랜든과 팀 로빈스까지 볼 수 있어요. 그 젊은 시절에 그것도 팀 로빈스가 되게 지적인 사람으로 알려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뉴 루키로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텅텅 비었는데 어깨만 강한. 그러니까 그 팔은 황금팔인데 머리는 맞아. 진공 상태. 그래서 맞아. 포수 출신의 케빈 코스트너가 같이 배터리를 하면서 얘를 좀 더 메이저리그 사람 만들어주죠. 사람 만들어주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남자의 그 회환, 이 사람이 뭐냐면 트리플 A 리그에서 그런 메이저급 유망주, 박찬호 같은 그런 네. 유망주를 받아서 메이저급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본인은 계속 트리플 A를 전전하는 어떤 그런 벌써 말만 해도 인생의 그런 2류 선수랄까, 3류 선수랄까. 그런 거를 이제 4A라 그러죠. 음. 트리플 A까지인데 마이너리그가 그 다음엔 메이저리그인데 메이저리그에 올려보내주기엔 좀 실력이 모자라거나 메이저리그에선 못해. 근데 마이너리그에선 너무 잘해. 그러면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짜모. 야 그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아니야? 그걸 4A라 그래요. 지금은 4A 선수들의 탈출구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이죠. 아, 그렇네요. 외국으로. 근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4A 선수들의 탈출구는 없었어요. 예, 그때 시절 얘기죠. 안타깝다. 애매한 스펙의 선수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의 그 분위기. 선수들 뿐인가요? 애매한 재능이 제일 슬프죠. 특히나 그 구장 분위기에서 여긴 메이저리그지만 네. 그 마이너리그의 그 구장의 분위기, 황량함과 19번째 남자 연출했던 그 감독 자체가 마이너리그 생활만 5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 회안을 아는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함께 케빈 코스트너의 그 짠한 얼굴을 함께 야구 영화로 볼 수 있는 세트로 볼 수 있는. 그 이때 케빈 코스트너 얼굴이 짠한데 무너지지 않는 그 마초가 자기의 근엄함을 결국 지켜내는 모습. 그 보면은 멋있어. 그러니까 젠틀 마초 있잖아. 멋있어. 이게 막 욱하지 않고 젠틀한 마초. 맞아요. 그리고 수잔 서랜든이 연기한 그 약간 도라이 여자. 그렇지만 좀 지적이면서 굉장히 유능하고 그렇지만 머리가 정상은 아닌 그 여성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수잔 서랜든의 연기가 거기서 좋았던 게 그 감독의 시선도 한 몫을 한 게, 그러니까 둘이 잘했던 게 설계를 잘했던 감독이랑 배우가 그 19번째 남자에서 그게 한 끗만 잘못 나가면 수잔 서랜든이 무슨 저기 그 남자 이렇게 막 그냥 바꿔가면서 막 그렇게 아무나 빼먹는 자면서 여자 빼먹는 여자 같고 그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옛날 영화인데도 그런 부분이 엄청 섬세하게 굉장히 섬세해요. 잘 돼 있죠. 좋은 영화죠. 케빈 코스트너, 팀 로빈슨, 수잔 서랜든 이 세 명이 다 너무나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케빈 코스트너 영화가 뭐 필모도 그렇지만 케빈 코스트너 또 야구 영화에 잘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 어울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미국 영화 배우야. 맞아. 미국 영화 배우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정치 있는 역할을 하는 미국 남자. 그런 뭔가 정말 미국적이에요. 얼굴이 정말 미국적이야. 맞아. 그냥 그 애티튜드와 뭔가 모든 게 다 좀 미국적인 거야. 그런 맞아, 느낌. 그치. 케빈 클라인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정말 미국 회사가 미국인에게 청바지 광고하는 것 같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네. 나이가 많으신데도 젊으실 때 그때도 한 60 넘으셨을 때 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좀 약간 날라리 같은 남자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패트릭 스웨이지가 더 멋있다고. 전 좀 별로라고 그랬던 날라리까지 기억이. 그쪽이지. 춤도 잘 추고 저 사람이. 어머님은 너무 유학자에 치이셔갖고 마초는 그런가 별론 봐. 거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대구 출신 유림에 치여갖고는. 여기는 유슬람, 거기는 아슬람, 아메리카. 사실 야구는 영화화하기 좋은 틀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투타가 만나는 순간. 투수와 타자가 만나는 순간. 서로 대결하고 상대를 서로가 넘어야 되고 뭐 직구를 던질 거냐 상대 타자가 칠 거냐 못 칠 거냐 이 쬐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구가 속된 의외로 말로. 스포츠를 구현함에 있어 다른 것보다 덜 어렵고 그잖아요.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무슨 뭐 그런 건 실제로 구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피겨 스케이팅 이런 거 네. 하는 거 생각해 배우가 어렵잖아. CG로 해야지. 그지? 근데 야구는 CG로 하기도 간편한데 그 대신에 스포츠 사이에 텀이 많아서 드라마를 만들기가 좋죠. 그 사이사이를. 그치 인생에서 만나는 장벽, 대결 갈등 이런 거를 바로 그 텀에 그 텀에서 다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미국은 야구 역사가 깊잖아요. 그죠? 네. 원조고 팀도 많고 구력이 깊을 수밖에 없잖아. 영화나 야구나. 전통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디테일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야구의 구력과 영화의 구력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가장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물. 사건도 많았을 것이고 드라마틱한 순간도 많았을 그 것이고 가장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영화다. 진입 단계 1단계, 진입 장벽 1단계 야구 영화 사랑을 위하여. 최종 단계는 내일 얘기할 머니볼.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야구 영화 이야기 첫 번째 사랑을 위하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